뭐 그러면 우리 뭐 회원분들 많이 안 계시니까요. 뭐 그래도 별로 조금 중요한 오늘도 중요한 부분인데 앞부분 설명을 사실주의랑 사실주의 좀. 완전히 그 요즘에 그 스케치하는 아니면 디자이너들이죠? 디자이너 같은 그런 식으로 된 거죠. 더 길게 이게 이제 다 뭡니까 그 마니에리즘 그죠? 그런 영향이에요. 다 그런 영향입니다 다. 그래서 미술이 사실 뭐 거기서 돌고 돌아요. 이게 크게 뭐 그런 건 없고 사실은. 자, 그래서 174페이지하고 이제 우리 사실주의, 그죠? 리얼리즘. 근데 사실주의라고 하면 좀 그렇고, 그냥 리얼리즘이란 말이 좀 더 리얼리즘. 그러니까 리얼리즘이라는 게요, 그러니까 이게 그 물리적 리얼리즘이 아니에요. 피지컬한 리얼리즘이 아니고, 피지컬 리얼리즘이 아니라 그냥 소셜 리얼리즘. 그러니까 사회 현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현실주의인데 사회 현실. 그러니까 피지컬한 그 리얼리티를 뭐 그대로 그리겠다는 게 아니고 그런 그때도 말씀드렸지만요, 그죠? 그러니까 피지컬한 리얼리티를 그대로 그리겠다라는 것은 그냥 그 미술가들의 오랜 꿈이었고, 꿈으로서 계속 추구하다가 이제 사진이 나온 거고요, 그죠? 그러니까 피지컬한 그죠? 우리가 지난번에 봤던 것처럼, 그죠? 이렇게 피지컬한, 그죠? 피지컬 리얼리즘. 이게 이제 피지컬 리얼리즘이겠죠, 그죠? 물리적인 대상을 이제 그대로 그리겠다라는 것은 일반적인 태도나 지향으로서의 리얼리즘이고, 여기서는 이제 사회적 진실이죠. 진실은 진실인데, 그죠? 사회적. 그러니까 그냥 리얼리즘이 아니라 사회 현실. 그러니까 리얼리즘이라는 게 사회 현실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사실 그렇죠. 근데 그냥 리얼리즘이라고 들으면은 야, 뭐 있는 거 그대로 그리는 거 아니야. 근데 그렇게 이해하면 이게 이해가 안 돼요, 리얼리즘이. 저도 뭐 대학교 초년 다니고 이럴 때 리얼리즘 그래가지고 그렇게 그냥 좀 막 혼동되고 그랬어요. 혼동될 수밖에 없죠. 뭐 따로 가르쳐주는 사람이 없으니까. 그죠? 근데 이거는 그냥 사회 현실. 요즘에는 진짜 막 너무 세밀하게 잘 그려서 사진이 좀 구별 안 되게 그리는 그런 편하게 그리는 작가들도 있잖아요. 있죠. 근데 이미 그때 나왔어요. 그때. 그러니까 이미 이때 여기 이제 우리가 바로 19세기 말에 어디 나옵니다. 거기 182페이지. 바로 얼마 안 남았어요. 그죠? 미국 리얼리즘 하면서 나와요. 그죠? 포토 리얼리즘. 그러니까 사진하고 똑같이 그린 거죠. 여기 나온 겁니다. 근데 이때는 사실 사진기가 지금처럼 정밀하지 않았죠. 안 왔죠. 그러니까 근데 지금 진짜 잘 그리죠. 있는 그대로 그리죠. 그러니까 어쨌든 포토 리얼리즘의 그 연장선인데요. 그러니까 포토리즘은 사진과 똑같은, 그죠?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피지컬 리얼리즘인 거죠. 이거는 그런 의미에서 피지컬한, 그래서 물리적인 사물을 그대로 그리겠다는. 근데 뭐 이것도 뭐 그냥 뭐 사실은 뭐 특별히 의미가 있는 건 아니죠, 어떻게 보면은요, 그죠? 다른 건 아니죠, 그게. 그래서 어쨌든 그 소셜 리얼리즘, 그죠? 사회적 현실을 재현하는 것. 근데 이제 이 재현이 결국에는 이제 우리가 아마 다음 시간 나올 텐데요. 결국에 이제 폭로죠. 폭로하고 드러내고 있는 현실, 사회 현실을 그대로. 그러니까 이게 문학의 리얼리즘과 바로 연결되는 거예요. 문학의 리얼리즘 작품들이 다 그 사회 현실, 특히 여기 나오지만은요, 그 노동자 농민, 여기 안 나왔거나, 그죠? 노동자 농민들의 그 새로운 그 자본주의 시대, 그죠? 자본주의와 부르주아 지배체제에서의 그 억압받는 현실. 그거를 이제 드러내는, 있는 그대로 드러내고 알리는 그런 도구였다는 거예요, 그거를 그렇게. 그죠? 그래서 이제 오늘 이제 그 얘기를 이제 오늘 거기까지 갈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해보시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이제 바로 여기네, 여기 이제 요거 지난번에 봤었고요, 그죠? 그 동물 그림은 봤었고, 이제 19세기 낭만주의에서 리얼리즘, 사실 낭만주의 얘기를 저희가 다 안 했는데요. 그거 이제 또 연결해서 하시고요. 다음에는 일단 이 리얼리즘 보시면은요, 그 리얼리즘 이제 앞 시대가 낭만주의 시대라 그랬잖아요. 낭만주의 시대인데, 그러니까 1789년
프랑스 대혁명이 있었고, 그죠? 1985년에 프랑스 대혁명이 있었고, 이제 산업혁명이 이제 동시에 진행되죠. 산업혁명은 이제 그 와트 증기기관이 나온 게 1760년대에서 70년대 나오거든요. 한 60년대쯤 나와서 영국에서 시작돼가지고, 이제 산업혁명과 프랑스 혁명이 이제 동시에 진행되는, 그래서 이제 더블 레볼루션이라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이중혁명이라 그래요. 두 개가 동시에 그러니까 진행됐으니까.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 사회를 굴러가게 하는 이제 두 수레바퀴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죠? 민주화와 산업화, 쉬운 말로 말하면. 그죠? 민주화와 산업화의 수레바퀴가 이제 이때부터 이제 제대로 굴러간 거죠. 그 전에는 이제 슬슬 만들어지는 시기였고, 요때부터. 그러니까 사실은 얼마 안 돼요. 그죠? 한 200년밖에 안 되는 거죠. 그죠? 1800년으로 해서 시작해 보시면요. 근데 제대로 굴러가기 시작했는데, 이제 굴러가기 시작했으니까 이게 정말 급격한 변화를 가져온 거예요. 사실 오늘날 변화의 속도처럼 된 거예요, 사실은. 지난번에도 이제 보셨지만은요, 뭐 증기기관차, 나온 지 20-30년 만에 전 영국에 다 철도망에 깔리고, 그럼 정말 금방 20-30년도 아니죠. 그래서 한 10년, 20년 만에 다 깔려버리는 거니까, 깔리고, 다 개통돼 버리는 거니까, 우리 같은 경우 핸드폰 나온 지 3-4년 만에 다 사람들이 가지게 되잖아요. 그런 것보다 그렇게 차이가 안 나요. 그 변화의 속도라는 게요. 그래서, 이때부터 이제 그 두 수레바퀴가 굴러가기 시작해가지고, 특히 이제 중요한 거는 물론 이제 경제적인 거겠죠. 산업화. 자, 그래서 어쨌든 그 이제 두 혁명을 통해서 이게 그럼 지배계급이 바뀌었느냐? 지배계급이 바뀌었죠. 그죠? 사회 지배계급이 그전에는 이제 귀족들이었는데, 그죠? 귀족이나 왕들, 전통적인 지배계층, 그죠? 전통적인 지배계급이었는데, 이제는 새롭게 등장한, 그죠? 부르조아, 그죠? 중소 상공인들, 그런, 기업인들을 중심으로, 부르조아, 지배체제, 새로 든 지배체제가 형성된 겁니다. 이들의, 그죠? 그러니까 일종의 뭐 집단 지배체제라고 할 수 있는데, 사실은요, 그죠? 그래서 이 지배체제 하에서 기층 민중들, 노동자나 농민이나 주변부 민족들은 그러니까 실제로는 오히려 그 이전보다 착취작업에 더 시달리게 됐다는 거예요, 실제로는. 그죠? 그러니까 예전에는, 산업화 전에는 시골에서 농사 짓고, 물론 이제 영주가 와서 착취를 하겠죠, 그죠? 착취를 하고, 완전 붙잡혀가지고 맨날 농노처럼 일하고, 하지만 어쨌든 뭐 그렇게 살았는데, 이제는 거기서도 쫓겨난 거 아니에요? 시골에서도 왜 인클로즈 운동 해가지고 울타리 치기 하고 그래서 다 도시로 그죠? 도시로 가고 신대륙으로 떠나고 아예 없는 사람들은 그러니까 도시로 모여서 이제 공장에 취직하는 거 아닙니까? 도시에 모여서 공장 취직하고 그것도 못하면은 광산으로 가고 근데 그래서 막장 인생이 되는 거죠. 그래서 막장이라고 되는 거죠, 그죠? 정말 갈 데 없는 사람은 광산에 막장까지 가서 이걸 파는, 그죠? 그 석탄을 캐고 이러는. 그러니까 이 노동자, 농민이나 그 이제 주변부 민족들, 그죠? 유럽의 프랑스나 영국을 제외한 주변부 민족들은 이제 그런 상황에서 더 착취작업에 더 시달리게 된 것이고, 이제 더 못 견디는 거죠. 그걸 이제 그렇게 넘어갔기 때문에. 처음부터 여기서 태어난 것도 아니라, 그죠? 그래서 이 기층 민중들, 노동자, 농민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더 시달리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이 민중들도, 노동자, 농민들도 본 거는 있죠. 왜냐면 부르주아들이 그 이전 왕이나 이런 거를 다 이제 그죠? 뒤엎고 처단하고, 자기들이 뭐 아무것도 없던 상황에서 갑자기 지배계급이 된 거니까. 그러니까 이게 뭐 옛날 그 만화 영화지만은요, 이제 그 루벤스 그림이 나왔던 우리 뭐 파트라슈, 그죠? 그 파트라슈 보면 알 수 있어요. 대충, 스토리는 대충 그거 아니에요. 파트라슈가 벨기에 시골에, 그죠? 바로 이 시대입니다. 이 시대예요. 그죠? 이 시대의 스토리거든요. 벨기에 시골에서 그냥 자기는 뭐 아빠 엄마 일찍 죽고 뭐 그렇게 가난하게 살 수 있는데 어쨌든 시골에서 근데 자기 친구가 누구냐면은 여자친구가 있잖아. 여자친구가 이름이 뭐 아로아 그죠? 그래서 지주, 그죠? 농촌 대지주 딸이잖아요. 근데 이게 친구라는 게 벌써 말이 안 돼요. 원래 만약에 그렇다면 친구일 수는 없지. 이게 귀족 영주의 딸이었으면은 친구일 수는 없는 거죠. 근데 이게 친구였다는 거는 적어도 그 전 세대 정도까지는 비슷했다는 거예요. 누구는 뭐 땅이 좀 많았고 이쪽은 빈농이었고 그 정도 차이는 있겠지만은 그러니까 이게 서로 같이 만나고 어울리고 놀았던 거죠, 사실. 근데 거기서부터 갈려버린 거죠.
신분이, 그러니까 아예 신분이 갈려버린 거죠. 이쪽은 완전 기층 민족으로 나락으로 떨어진 거고, 이 이제 아로아 아버지는 그 분홍이 돼서 자꾸 그 돈을 벌어서 그 돈을 다시 투자해가지고 또 새로운 그 풍차를 막 사고 방앗간을 사면서 그게 이제 지배계층이 된 거죠. 그래가지고 얘를 이제 그 부르주아 학교에 보내잖아요. 그죠? 보내고 얘랑 놀지 마라 해가지고. 그러니까 계층이 달라졌으니까. 그러니까 그 시대에 갖다 그건 거예요, 그렇게. 예. 그러니까 이거는 그 아로아의 아버지는 그 뭡니까? 혈통이 귀족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 기회를 어쨌든 잘 타가지고, 그죠? 뭐 우리나라에 이제 예전에 강남 개발할 때 말 그대로 뭐 거기 땅을 샀다든지, 그래서 그런 그 산업화와 그래서 그 시대 변화에 뭐 어쨌든 우연히 올라타가지고 계급이 이제 완전히 나눠져 버린 거죠, 계급이. 그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거 생각하시면 돼요. 그렇게. 저 이거 완전 다른 얘기인데 예, 예. 지금 그 프란데스에게에서 예, 예. 그 계급 그 얘기 예. 근데 그때가 우리 되게 어렸을 적이잖아요. 예. 근데 그 시절에는 이런 미디어를 콘텐츠를 예, 예. 보면 걔도 그렇고 개구리 왕년이 혹시 아세요? 예, 개구리 거기 보면은 그 예. 가난한 왕년이니까 예, 예. 그 여기 그 진짜 이거 맞서 뚱뚱한 뚱뚱한 예. 그 딸들이랑 이렇게 사귀잖아요. 예. 그리고 우리나라도 그때 드라마 보면은 막 독학하던 고학생이 부잣집 딸 만나서 막 뭐, 이렇게 뭐 이렇게 그리고 그 전에도 뭐 이게 뭐지 이렇게 다이아몬드 반지 준 옛날에 1900년 그런 거 있지 않아? 그 이름 뭐지? 만화요? 만화? 아니 그 신파 드라마. 저기. 거기에 그 뭐 다이아몬드. 홍도야 울지 마라. 홍도야 울지 마라. 오빠가 있다. 네. 그러니까 근데 그 시절에만 해도 그런 얘기가 많았는데 우리 조금 커서부터는 신데렐라처럼 이렇게 뭐 그런 뭐 본부장님이나 뭐 재벌 3세를 만나는 가난한 여자로 이게 성별이 확 바뀌는 게 지금 갑자기 성별이 예. 뭐 그게 그럴 수도 있죠. 그렇기도 하거나. 그렇게 된 거 맞죠 시대. 지금 그때 갑자기 생각. 뭐 그럴 수 그것도 한번 훑어볼 수가 있겠네요. 그렇게 바뀐 것도 성별이 그죠? 예. 요즘에는 그 가난한 남자 부잣집 만나는 얘기 별로 없지 않나? 다만 그죠? 요즘에는 신분 상승이 그렇게 바뀐 것 같아요. 그죠? 신분 상승이 바뀌었고 지금 오히려 이제 계급이 공고해지는 바람에 예? 그렇죠. 예, 계급이 공고해지는 바람에 남자들 같은 경우에는 뭐 아예 그렇게 만날 수도 없는 거고 아예 예, 그나마 남아있는 거는 예쁜 여자는 그나마 이렇게 살 수 있는 거고 뭐 그 정도로 된라고 볼 수도 있겠죠. 재밌는 생각이십니다. 아닙니다. 근데 성별이 바뀐. 그러니까 그 플란다스 개가 이따 나오겠지만 1870년 그 보블 프로이센 전쟁을 배경으로 한 거예요. 그게 그때 바로 이 시대 얘기, 플란다스 얘기. 자, 어쨌든 그래서 그러니까 그때부터 바뀐 거죠. 어릴 때 같이 친구였는데 갑자기 20살 되고 나니까 계급이 다른 거예요, 계급이. 사실은 혈통은 아닌데 계급이 다른 거죠. 분명히 사회적 계급은, 그죠? 저쪽은 부르주아 대지주가 된 거고, 이쪽은 그냥 완전히 이제 노동자, 농민, 기층 민중이 된 거죠. 그죠? 그런데 어쨌든 그러한 변혁을 보면서 민중들도 그렇게 세상이 뒤집어지고 바뀌는 걸 보면서 나름 새로운 세상에 대한 꿈을 가지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우리도 할 수 있다. 쉽게 말해서. 이거 다시 말해서 이거죠. 그러니까 이게 뭔가 막 바뀌고 이렇게 되면은, 이제 바뀌면은 뭔가 자기들한테 좋아지겠다고 생각을 한 거죠. 그리고 실제로 시민혁명에서 실제로 커다란 역할을 한 건 사실 민중들의 지지가 없으면 이게 안 되잖아요. 그죠? 민중들이 막 들고 일어나서 같이, 물론 민중들이 들고 일어난 거는 당장 뭐 빵값부터 해가지고 여러 가지, 그죠? 그래서 들고 일어난 거지만은요, 민중들이 커다란 역할을 했는데, 근데 그 과실은 다 부르주아가 결국 챙겨갔다는 거예요. 그죠? 그 사실은. 그래서 민중들에게 돌아온 보상은 거의 없었기에 요거를 거친 그 세대는 엄청난 사회적 불만이 팽배했다는 거예요. 게다가 프랑스는 더더군다나 이제 혁명이 여러 번 있었는데 있을 때마다 계속 뭐 민중들의 희망이 불어주는 얘기가 나왔지만 실현된 건 없고, 그죠? 그래서 프랑스도 점점 이제 산업화가 되면서 그 노동자들이 이제 점점 이제 늘어나게 되고, 그다음에 아시다시피 뭐 초창기 노동자들은 뭐
아주 뭐 그죠? 그 상황이 열악했죠. 노동 환경이나 이런 게 애들도 뭐 8, 7살, 8살 애들 다 공장 가서 하루 종일 일하고 그죠? 그 다들 아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식의 그 착취와 억압이 시달렸기 때문에 이제 물론 마르크스 공산당 혁명이 나온 겁니다. 그죠? 그 당시 그런 거를 보고서. 자, 근데 어쨌든 이 민중들도 하지만 세상이 바뀌었으니까 자기가 태어났을 때는 왕이었는데 왕이 없어지고 갑자기 세상이 바뀐 거니까 야, 그럼 계속 바꿀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안 하진 않겠죠. 그래서 새로운 세상에 대한 꿈을 가지게 되었는데 이제 문제는 그 이제 꿈의 이제 실현인 거죠. 실현. 그래서 어쨌든 낭만적 꿈을 가지고 우리가 같이 해서 세상을 엎었으니까 몇 번씩 계속 엎었으니까 프랑스는 특히나 그래서 어쨌든 희망적인 낙관론으로 이어집니다. 낙관론. 야, 이건 뭔가 하면은 되겠다. 그래서 하면 되겠다. 이런 식으로 낙관론으로 이어지고요. 이제 그거를 상징하는 그림이 이 그림인 거예요. 여기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지금 그 자유의 여신 또는 뭐 자유라는 이념이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순수 이념. 그러니까 이제 그 초월적인 정신성, 어떤 자유의 혼이 역사 발전을 이끌어서 우리에게 자유를 가져줄 것이라는 이런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이 믿음이 뭐냐면 이렇게 말하면 잘 이제 그 조금 그 안 와닿을 수 있는데요. 이렇게 말하면 더 편해요. 그죠? 좀 더 이게 와닿을 수 있어요. 여기에. 그러니까 당장 이념적으로 내세운 거는 뭐 자유, 평등, 박애 뭐 이런 걸 내세웠잖아요. 그죠? 그러면 그게 어떻게 실현되냐? 그럼 답은 그냥 하나예요. 아, 그건 실현될 수밖에 없다라는 그렇게 말하는 것밖에 없어요. 그럼 뭐가 이끄느냐? 이제 이런 얘기 하는 거죠. 정의는 반드시 승리한다. 뭐 진실은 밝혀지고만 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이제 이것도 이해가 되시는 겁니다. 그죠? 근데 사실 이거는 여기 쓴 것처럼 낭만적 바람에 불과한 거지 현실은 그렇지가 않잖아요. 정의는 반드시 승리하는 게 아니죠. 다 죽고 나면 다 죽고 난 다음에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죠? 또 진실도 뭐 밝혀지나? 안 밝혀지고 그냥 영원히 묻히는 게 얼마나 많아요. 그죠? 그러니까 근데 이런 말을 하는 거는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죠, 사람들이. 그죠? 그 어떤 바람이나 소망을 집어넣어가지고, 세상에 정의라는 것이 존재한다면, 근데 이 존재가 정의가 존재한다는 거거든요? 정의라는 건 근데 이념에 불과해요. 이념. 그죠? 이념. 근데 이념 같은 게 어떤 존재한다면 나는 정의가 반드시 승리할 것을 믿는다. 또는 일시적으로 거짓이 진실을 가릴 수 있어도 최종적으로는 모든 진실이 밝혀지고 말 것이다. 역사가 항상 그래왔다. 결국에는 그게 밝혀졌다. 뒤늦게라도 밝혀진다. 그런데 이거는 말뿐인 거지 실제로는 이게 현실은 그렇지 않다는. 그래서 항상 현실이란 말을 집어넣어서 생각해야 됩니다. 사회적 현실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마치 존재한다, 법칙이다 라고 말을 해서 is, 그죠? 어떤 자연 법칙이나 그 어떤 사실처럼 말했지만은 그게 아니죠. 슈드일 뿐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되어야 한다는 주장일 뿐인 거지 실제는 그렇지 않죠. 현실은 그렇게 안 되는 경우가 더 많을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지금 말씀드린 게 이렇다는 겁니다. 어떤 그 사면이라고 말한 것 자체가 가정이잖아요. 존재하는데 만약에 존재한다고 그렇죠. 그런데 근데 이제 존재한다고 보통 사람들은 이제 보통 대부분의 경우는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정의는 반드시 승리한다. 이게 사실 이거를 의미하는 거예요. 정의는 반드시 승리하는 거, 정의가 존재하는 걸 의미하는 거잖아요. 그죠? 정의가 존재하는지 안 하는지 모르면 뭐 승리한다고 뭘 못하겠죠. 그죠? 그러니까 요렇게 이제 말을 좀 풀어서 한 건데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정의나 여기서 말하는 진실이라는 게 어떤 이념 같은 거예요. 이념. 그래서 이제 이거를 그 낭만적으로 왜 황당하게 말한 사람이 그 해겔 철학 이런 거거든요. 해겔 철학, 뭐 역사는 자유의 실현 과정이다 해가지고 아주 옛날에는 한 사람만 자유로웠는데, 황제만 자유로웠는데, 그 다음에 여러 사람이 자유로웠고 이제는 모든 사람이 자유로운 그런 시대가 될 거다. 역사는 그 자유라는 이념의 실현, 그러니까 뭐 그 시대 정신 뭐 그저 그런 얘기 하잖아요. 가이스트의 뭐 그저 실현 과정이다. 근데 그거는 그런 정신적인 실체가 있다는 거예요. 어떤 이념. 이게 그 얘기예요. 이게 해겔 철학이 가장 간단한 얘기입니다. 프랑스에 보면서 나온 철학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역사를 이끄는 어떤 초월적인 정신적인 혼 같은 게 있어서 자유의 혼이 결국 우리를 이끌어서 자유를 실현시켜 줄 것이다. 그 믿음을 갖고 나가자. 사실 그 슈즈일 뿐이거든요. 근데 현실은 그렇지가 않죠. 현실은.
현실은 후 나가는 사람이 있어야 되는 거지 안 나가 가만히 있다고 실현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자 그래서 이 그림이 이제 왜 낭만주의자면 결국 그래서 그런 거예요. 그 어떤 자유라는 자유의 혼이 우리를 결국에 이끌 수밖에 없다. 이끌 수밖에 없고 그래서 우리는 자유를 실현하고 모두 다 뭐 인간다운 삶으로 사회가 될 것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근데 사실 그게 희망적인 낙관론이죠. 그죠? 뭐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사실 뭐 낙관론인 거잖아요. 맨날 당하면서도 네 그래도 정의는 승리할 거야 그거 뭐 낙관론밖에 사실 안 되죠. 그죠? 그래서 요게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혁명이 진행됐는데요. 문제는 여기 제가 요 상세히 그 노트로 정리한 것을 뭐 보이시죠? 그죠? 그래서 이중혁명 이후 새로운 지배체제는 더욱 공고하게 됐죠. 그러니까 민중들을 위한 세상이 된 게 아니에요. 쉽게 말해서 다수 민중을 위한 세상이 된 게 아니라 그러면서 이 지배체제에 대한 반발이 이제 크게 두 가지로 일어난 겁니다. 하나는 낭만주의예요. 낭만주의도 그거에 대해서 사실 반발이에요, 사실은. 낭만주의도 지배체제. 왜냐면 지배체제라는 건 기본적으로는 따지는 사람들, 합리화거든요, 이게? 합리화? 그죠? 그러니까 경제도 따져서, 정치도 따져서 합리성을 어쨌든 내세운 거지. 뭐, 그 실제로 합리적인 건 둘째 문제고, 합리성을 내세운, 과학적 세계관과 합리적 사회 합리화를 내세운 사람들. 이제 그게 부르주아인데, 그 따지는 사람들, 합리적인 사람들에 대한 반발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낭만주의적인 반발이 있었죠. 그래서 낭만주의적 우리가 배웠던 것처럼 했던 것처럼 낭만주의적 반발은 그거죠. 야, 우리 인간은 따지는 존재가 아니다. 뭔가 느끼는 존재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서 이게 이제 혁명을 이끈 거예요. 한편으로는. 그 전까지는 그걸 이제 생각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어떤 이념을 내세워서 좀 전에 봤던 이 프랑스 1930년 혁명이거든요. 이거는 30년 이제 7월 혁명인데, 그러니까 이 시대만 해도 이게 그 사실주의가 아직 리얼리즘이 나오지 않고 그 낭만주의적인 그런 관념이나 이념의 이 혁명의 바탕이 됐다는 거예요. 우리 모두 자유를 위해 싸웁시다. 그래서 자유는 승리합니다. 뭐 저는 이렇게 이랬다는 거예요, 이게. 사실 그게 낭만적인 말뿐인데 어쨌든 그런 식으로 사람들을 모아서 혁명으로 나아갔고 사람들은 이제 그게 그렇게 될 줄 알았죠. 야, 그래 우리가 하면 자유가 실현될 거다. 평등이 실현될 거다. 뭐 자유, 평등, 박애를 외치면서 자 그래서 여기서 작동한 게 결국에는 이제 이 낭만주의 사상이 이 혁명까지 쭉 영향을 미쳐요. 1948년 제가 여기 딱 써놨잖아요. 현실의 벽이라고. 그죠? 현실의 벽. 현실의 벽, 혁명 실패, 꿈 좌절되는. 그래서 1948년 이 이후부터 리얼리즘인 겁니다. 리얼리즘이고 48년 이전까지가 낭만주의예요.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1848년이 마르크스 공산당 선언 나온 그 해. 그죠? 그래서 마르크스 공산당 선언 전까지가 낭만주의 시대, 48년 이후가 이제 리얼리즘 시대. 그러니까 현실의 벽에 부딪혔으니까. 그러니까 부딪히기 전까지는 사람들이 계속 꿈을 꾸면서 야, 우리 자유를 위해서 같이 뭐 싸우자, 단결하자 하면은 이제 뭔가 좀 되기는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그게 결국 실패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요거는 제가 이름 붙인 건데요. 결국 이거를 바탕으로 해서 그러니까 낭만주의 사상은 실패한 이중혁명에서 같은 노동자로서 같은 민족으로서 뭉칠 수 있는 응집력을 제공하는 것처럼 보였다는 거예요. 왜냐면 뭉쳐야 혁명을 이끌 수 있을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 혁명이 일어난 게 요거라는 겁니다. 제가 요 앞에 이중혁명에 빗대어서 실패한 이중혁명이라고 제가 붙인 명칭이에요, 요거는. 근데 이때도 혁명이 크게 보면 두 개로 일어났거든요. 하나는 노동자 혁명이고, 하나는 민족주의 혁명이에요. 두 혁명이 일어났어요. 요 48년에. 그러니까 노동자 혁명, 그다음에 민족주의 혁명. 그러니까 이중혁명이죠. 약간 다르죠. 근데 이 두 이중혁명이 일어났는데 이게 이제 다 실패하는 거죠. 다 현실에서 다 실패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이제 낭만주의가 어떻게 작동을 하느냐? 그거는 뭐 이해하기는 어렵지 않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는 노동자 혁명이죠. 그죠? 그러니까 이제 산업화가 막 시작돼서 시작되는 단계에 사람들이 야, 이건 아니다. 라는 거를 오히려 더 느꼈을 거예요. 왜냐면 그 전 시대에 태어났다가, 그죠? 이제는, 옛날에 그래도 시골에서 내가 농사 짓고 싶을 때 농사 짓고 살았는데, 끌려가지고 하루 종일 공장 돌리면 이게 미쳐버리잖아요, 정신이. 그죠? 그러니까 오히려 더 이제 그런 걸 호응을 받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노동자 혁명.
그래서 1848년 혁명, 요게 이제 마르크스가 1848년 공산당 선언에서 그러니까 만국의 노동자의 단결이라고 외쳤는데, 그럼 이거 외치기 전까지 그 전에 또 엄청난 많은 일이 있었겠죠, 그죠? 30년, 뭐 40년대 거치면서 이 엄청난 그 새로운 체제로 전환하는데 커다란 갈등이 있었어요. 이 그 자본주의로 전환하는데 내적 갈등이 있었고, 그러면서 어쨌든 마르크스는 이거는 노동자들이 단결해서 일어나서 뒤집어라. 근데 참 꿈도 크죠. 만국의 노동자에 단결하라. 만국 모든 전 세계 노동자는 단결. 그러니까 이 말을 외쳤다는 거는 자기 스스로 막 전 세계 노동자는 다 같은 노동자니까, 착취받는 노동자니까 단결할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낭만적 생각이죠, 그게. 그 현실을 무시한 낭만, 그래서 낭만주의예요. 이제 좀 이따 나오겠습니다. 낭만주의자였고, 어쨌든 그때도 말씀드린 것처럼 마르크스 사상의 출발점은 원시 회귀적 낭만주의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죠? 옛날로 돌아가야 된다, 우리는. 그러니까 낭만주의가 그러니까 따지지 않던 시절로 돌아가자는 거 아니에요. 그죠? 돌아가자. 그러니까 원시 공산사회. 그러니까 원시까지는 아니더라도 공산사회, 그죠? 서로 소유권을 따지지 않는 이전 상태로 돌아가자. 그래서 사실 낭만주의자예요. 요 48년 마르까지, 요때까지가 마르크스가 낭만주의자였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노동자들이 모여서 뭐 낫 들고 뭐 삽 들고 이제 하자라는 뭐 그런 그 당시 사파인데요. 어쨌든 1848년 혁명을 거치면서 이제 서구 유럽에서는 전체적으로, 예, 어이구 일찍 오셨네요. 예. 좀 끌까요? 이제 에어컨. 미안합니다. 그래서 이제 노동자 계급 투쟁, 노동자 운동이 48년 이후로 이제 막 노동조합들이 결성되고, 물론 그 전에도 있었지만은요, 이제 본격화되기 시작한 이제 그런 흐름이 있습니다. 노동자 혁명.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민족주의 혁명인데요. 민족주의. 내셔널리즘이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사실 이거 참 번역하기가 어려워요. 물론 네이션이라는 단어가 나치오는 그 라틴어에서 온 건데, 나티오라는 게 그냥 같은 말 쓰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같은 말 쓰는 사람의 집단을 나치오라고 한 겁니다. 그래서 민족이 된 건데, 같은 말 쓰는. 근데 유럽에는 아시다시피 그 조그마한 부족들이 말 다 다른 게 무지 많잖아요, 그죠? 덴마크도 또 따로 자기네 언어가 있고 별의별 게 다 있습니다. 벨기에도 벌써 언어가 몇 개고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그 같이 말을 쓰고 통하는 사람들끼리를 그걸 나치오라고 이제 불렀는데요. 그러니까 민족주의라는 것은 정확히 표현하면 민족 국가주의라는 게 말이 맞아요. 민족 국가주의. 민족 국가. 그냥 국가가 아니라 민족 국가. 헷갈리니까요. 그죠? 민족 국가주의. 그러니까 하나의 민족이 하나의 국가를 이루고 사는 것이 가장 이상적인 공동체적 삶이라는 사상. 그럼 그전에는 그렇지 안 살았죠. 그전에는 국가라 그러면 그게 뭡니까? 국가라 그러면은 킹덤이죠. 킹덤. 왕국 아니면 제국. 그 왕국은 이거는 그 왕이 상속에 따라 가지고 달라지는 거잖아요, 영지가. 그럼 자신의 영지 밑에는 다양한 언어를 쓰는 다양한 민족들이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게 하나의 이제 왕국으로 사는 거죠, 그죠? 그죠? 뭐 오스트리아, 그죠? 제국, 뭐 스페인, 뭐 영국도 여기도 있고 저기도 있고, 그래서 또 프랑스도 그렇고. 그러니까 이 하나의 민족이 하나의 국가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왕국이라는 거는 그럴 필요가 없는 거죠. 왜냐면 왕국은 기본적으로 왕의 소유니까 이 땅과 거기에 사는 사람들이 왕의 소유로 생각이 되는 거니까, 그 사람들이 하나의 민족일 필요가 없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그 이전에는 그 왕국이었는데, 근데 이게 이제 나폴레옹 시대를 거치면서 민족주의가 유행하는 거예요. 나폴레옹 시대를 거치면서. 그러니까 나폴레옹이 가지고 온 게 민족주의 바람이죠. 왜냐면 나폴레옹은 프랑스를 내세웠거든요. 그리고 그때도 말씀드린 것처럼 사실상 최초로 프랑스 시민, 그러니까 프랑스 민족 또는 그죠? 국민이라는 이름으로 그냥 전쟁터에 나가게 되는, 다른 거 없이. 그죠? 다른 거 없이. 그죠? 그리고 또 그거에 대항하는 이제 다른 프로이센이나 러시아 이런 사람들도
다른 거 없이, 그죠? 다른 거 없이 그냥 그 민족이 다르다는 이유로 이제 맞서게 된 거죠. 자, 그래서 뭐 얘기는 어쨌든 뭐 대충 그래요. 그래서 나폴레옹이 그렇게 유럽을 정복하면서 프랑스 제일주의를 내세웠고, 실제로는 나폴레옹이 한 게 유럽을 정복했지만은 다 프랑스를 위해서 나머지를 이제 착취한 거 아니에요. 그런 면에서 그거에 대항해 가지고 다른 민족들이, 그럼 우리도 민족 단위를 뭉쳐서 이거를 대항하고 또 민족 단위를 뭉쳐서 사는 게 맞지 않느냐. 다시 말해서 그건 또 이제 왕에 대한 그 불신도 있는 거죠. 왜냐면 왕은 그 기존의 왕국은 지가 지만 위한 거지 우리 뭐 민족이나 이런 게 없잖아요. 그죠? 자, 그래서 어쨌든 그 19세기 이제 초중반부터 요런 사상이 이제 퍼져나갑니다. 이게 참 어떻게 보면 처음 있던 특이한 일입니다. 그 전까지 왕국 시스템에는 이런 게 있을 수가 없는데요. 그죠? 이제는 왕국이 아니라 하나의 민족을 단위로 우리가 국가를 이루고 모여 사는 게 그게 가장 좋은 삶이다. 왜냐면 서로 말이 통하는 사람끼리 모여 사니까 말하고, 그죠? 정서가 통하는 사람끼리 모여 사는 게 제일 좋지 않겠느냐. 그죠? 자, 그래서 이 민족주의 운동이 유럽에서 이제 크게 일어납니다. 근데 이제 이게 이제 왜 낭만주의를 바탕으로 하냐면은요. 사실 요렇게 이해하시면 쉬운 거예요. 그러니까 그 민족을 그러면 하나의 민족이 하나의 국가를 이루고 살면 그럼 뭐가 하나의 민족인데라는 이제 그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죠? 뭐가 하나의 민족, 즉 민족의 기준이 뭐냐, 이 민족, 이쪽 민족과 저쪽 민족의 기준이 뭐냐라 그랬을 때 이제 그게 애매한 거죠. 물론 가장 큰 기준은 언어였어요. 언어, 그죠? 말이 통하면 이제 같은 언어를 쓰면 같은 민족으로 봤는데, 근데 이제 그거로는 좀 부족한 면이 있는 거죠. 그래서 왜냐면 여러 민족이 섞여 사는 것도 많으니까요. 스위스나 이런 데뿐만 아니라 뭐 다 유럽은 좀 이렇게 섞여 살잖아요. 그래서 그 민족을 하나의 공동체로 묶어주는 민족 정신 같은 게 있다. 그게 이제 우리가 말하는 혼 이런 거예요. 그죠? 민족 혼, 혼이나 얼 같은 거. 또는 민족 고유의 특성이 있다. 그래서 우리 민족의 뭐 한, 뭐 정 이런 거. 그죠? 우리 한민족 특유의 어떤 그 한은 우리 핏줄에 흘러 뭐 이런 식 표현이에요. 그죠? 우리 핏줄에는 한이 흐른다, 뭐 정이 흐른다. 이렇게 뭔가 얘기하는 그 핏줄이라는 게 사실은 눈에 보이지 않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그게 이제 우리 민족만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즉, 이거는 현실 속에 객관적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이 영혼이나 아니마처럼 이 낭만주의는 이제 요거를 믿었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죠? 어떤 그 정신적인 실체 같은 게 있다. 그러니까 민족의 어떤 혼 같은 게 있어서 그거를 우리가 다 이게 나눠 가지고 있는 거다. 민족의 한 그런 걸 다 우리는 가지고 살아가는 그게 우리 한민족이다. 이런 식으로 그 정신적 비물질적 실체로서 뭔가 이런 게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이제 민족을 나누는 중요한 기준이 되고 그 민족의 어떤 그죠? 요체가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뭐 예전에 뭐 신채호니까 뭐 그런 분들 다 이런 거 주장했죠. 그죠? 뭐 한민족의 그죠? 이게 낭만주의 이 얘기예요, 다 이거. 왜냐면 근데 이렇게 근데 이 얘기를 왜 해야 되냐면은요. 이거를 묶어줘야 되거든. 하나로 민족으로 묶어주려면은 이게 쉽지가 않다는 거예요. 묶어주려면 하나의 정신적인 거를 가정하는 것이 이제 가장 우리 직관적으로 이해하기 쉽죠. 좀 전에 이렇게 말씀드린 것처럼요. 그래서 좀 혹시 종교 같은 거를 내서 좀 그렇죠. 이게 민족 종교로 가는 거죠, 결국에는. 그러니까 일본 신사도 이거 아니에요. 일본 신사에서 보시는 게 그 일본 혼이라는 거잖아요. 일본 혼. 그래서 혼은 그건 하나다 해가지고 뭐 이거는 따로 뗄 수가 없다 맨날 주장하는데 뭐 이거예요, 사실은. 그죠? 일본 민족의 어떤 혼 같은 게 비물질적인 그 아니마 같은 게 있다. 그죠? 있다는 거죠. 우리 일본을 지켜주는 또는 일본 혼이 있다. 그게 신사에 모셔있다라고 하는 거니까 뭐 뗄 수가 없다 해서 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뭐 이런 관점이에요. 기본적으로 이렇게 같이 우리 정말 이런 거에 되게 뭉치려고 하는 그런 게 좀 있지 않아? 나와 다르면 좀 우리끼리 막 이런 거 좀 있잖아. 원래 본성적으로. 그건 뭐 그렇죠. 공동체 본성은 뭐 어디나 있는 거죠. 이렇게 모여서. 그러니까. 근데 이제 그거를 자꾸 이제 민족으로 묶으려면 또 이제 우리는 민족이다 이렇게 묶으려고 어린나 이런 걸. 그렇죠. 그럼 내세우는 거죠. 그렇게 보는 거죠. 이런 거 하려고. 그렇죠. 그렇죠. 그 이전에 우리 사피엔스 할 때 그러니까 자기들을 일컫는 그 용어 자체가 지금 번역으로 하면 인간 그냥 인간인 거죠. 인간. 그 자기들만 인간인 거고 맞아. 나머지 인간이 아닌 거죠. 그러니까 자기 인간이라고 생각하는 그 부류가 사실은 공동체 집단에서부터 시작된 하나의 묶음
이었던 그렇죠. 예, 예. 아니면 말 자체가. 줄이고 없애고. 그죠. 예, 근데 어쨌든 요 시대는 근데 그거를 묶어야 되기 때문에 근데 그 또 거꾸로 말하면은 잘 안 뭉치기 때문에 또 그래 되는 거예요. 사실은 또 이게 또 항상 그게 있어요. 좀 이따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현실은 이게 뭉칠 수가 없는 거죠. 현실은 왜냐면 우리가 같은 민족이다 했으면 이미 뭐 우리나라 진작에 독립했죠. 근데 그렇지 않잖아요. 아무리 3.1운동 어쩌고 해도 현실은 다 다르거든요. 각자 처한 현실은 그거 들어보면 또 다 또 그럴 듯해요. 난 지금 애기 봐야 돼. 난 또 지금 뭐 일하러 가야 돼. 난 어쩔 수 없이 이거 먹고 살아야 되니 어쩔 수 없어 부모님 때문에. 그러니까 이게 안 되는 거지 이게 사실은. 현실은 다 다르고 그럼 어떡할 거예요 이게 그죠? 그걸 첨예화시키는 게 정치잖아요. 그렇죠. 예. 그 다른 부분들 개인 또는 얽혀있던 부분을 명확하게 가려주는 그게 정치의 영역인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어떻게 보면 저런 어떤 기조가 생겨난 것도 정치라고 하는 그런 게 반영이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이게 이제 그래서 민족주의가 낭만주의하고 결합되는 건데 그래서 히틀러가 낭만주의자인 거예요. 대표적인 낭만주의가 히틀러예요, 사실 히틀러. 그러니까 그 아리안 정신 막 이런 걸 막 내세우잖아요, 결국에는. 그래서 마지막 가가지고 그걸 뭉치고 그래서 단결을 강조를 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이제 아리안 정신, 그럼 아리안 또 뭔가 피지컬한 게 있어야 되니까 아리안 순혈주의로 막 나가는 거고, 그죠? 그래서 인종차별 막 인종 학살하는 거, 유태인 같은 거. 그러니까 그렇게 이제 막 그 논리를 갖춰지게 되면서 이상하게 더 막 되는 거죠. 교수님 얘기하셨잖아요. 이렇게 막 이렇게 공동체주의만 이렇게 되는 게 예. 먹고 살기 힘드니까. 이제 먹고 살 여유가 있으면은 뭐 이렇게 안 뭉쳐도 되는데 예. 혼자 살기 힘드니까 그 힘든 시대에 저런 게 나온다고 그때 옛날에 얘기하셨던 것 같아요. 그렇죠. 적을 만들어서 그러니까 이게 지금 그러니까 그때가 되게 그랬던. 그렇죠.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그러니까 하층민들이 좀 어, 뭉쳐서 하층민들, 그 다음에 민족주의는 그 중요부 민족들. 중요민족들은 이게 착취받는 입장이었으니까. 또 어떤, 이게 이중 착취예요. 산업화에 의한 착취, 그다음에 기존 왕국에 의한 착취. 그러니까 이제 왕국도 해체하고, 기존 그러니까 제국적인 그런 그 선진국에 대한 착취도 이제 막고, 그 민중들 입장에서는. 그러려면 힘이 있어야 되니까 뭔가 뭉쳐야 되니까 자꾸 그런 강조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19세기에 민족주의 음악이 또 막 나옵니다. 왜 민족주의 작가들 해가지고 뭐 스메타나의 몰다우 뭐 이런 거 나오잖아요. 들어보셨어요? 뭐 그런 각 나라마다 그 나라의 민족적인 정신을 담은 뭐 어떤 대표곡들이 있어요. 러시아 민족주의 음악가 뭐 그죠? 뭐 핀란드에도 누굽니까 핀란드 그죠? 역시 생각이 안 나가지고 시빌리우스 뭐 그죠? 이런 사람들 다 그 나라의 어떤 혼 같은 걸 담은 특유의 그 멜로디, 그래서 선수님 멜로디를 좀 집어넣어서 한 음악들이 막 나오는데 사실 이 흐름에서 연장되는 거예요. 19세기에. 요 흐름, 민족주의 흐름. 그러니까 하나의 그 정신을 어떻게 담아야 되지 않겠느냐. 우리도 뭐 7, 80년대 풍 뭐 이런 게 다 사실은 좀 민족 이제 그 얘기가 나옵니다. 자, 그래서 얘기가 이제 이렇게 되면 이제 딱 정리가 돼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80년대, 90년대 386 운동권에 낭만주 통일운동 바로 나왔는데요. 이게 낭만주의라는 거예요. 낭만주의 바탕. 왜 낭만주의냐면은요. 북한하고 우리하고 현실이 완전히 다른데 어떻게 통일해? 같은 민족이니까 통하는 게 있다. 이게 상관없어요. 사실 이거. 그러니까 이게 아까 말씀드린 이때 진행된 실패한 이중혁명. 하나는 노동자 혁명, 그리고 하나는 민족주의 혁명인데, 그죠? 그래서 이 마르크스가 내세운 만국의 노동자에 단결하라. 어떻게 단결해? 그거는 같은 노동자로서 통하는 게 있다는 거예요. 뭐 다른 게 아니라. 그죠? 이거 현실을 넘어서 그러니까 계급 의식이라. 그래서 의식이란 말이 나오는 거. 어떤 투철한 계급 의식. 그죠? 아니면 뭐 역사 의식을 가지고 있다면은 다 뭉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같은 노동자로서 통하는 것이 있다. 또 같은 민족으로서 통하는 것이 있다. 근데 이 통한다는 거는 이게 이제 이념적이라는 거예요. 관념적이고 정신적인. 요게 이제 중요한 거예요. 현실이 통하는 건 아니죠. 현실은 다 다른데 통하는 게 있지 않느냐. 사실 그래서 이제 386 주사파들의 운동권이 사실 그거죠. 그래서 낭만주의라는 겁니다. 그죠? 북한하고 우리하고 완전히 다르고 이건 뭐 저쪽에 다른데 그래도 한민족으로서 뭐 통하는 게 있으니까 이거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뭐 그런 얘기 하는 거. 노동자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이 말을 하게 된 게 이제 뭉쳐야 되니까 민중죠. 노동자, 농민들, 그다음에 다른 민족들이 뭉쳐야만
혁명이 가능한데 뭉치 아니면 절대 대항할 수가 없죠. 지배계급에. 그죠? 그래서 이제 이것이 낭만주의가 혁명적 응징력, 뭉칠 수 있는 응집력을 제공한다고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제 우리 사피엔스에 나왔던 얘기 아니겠어요? 서로 모르는 수많은 사람들이 공통의 허구, 신화, 실제하지 않는 것을 믿을 수 있게 되면서 대규모 협력하게 되었다. 그죠? 이거 나오죠. 그죠? 그러니까 이게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거지만 민족 정신이나 이런 게. 근데 그 스토리를 자꾸 만들어내면서 야, 너는 뭐 단군의 자손이다. 우리는 뭐 수천 년 뭐 그런 거다. 스토리를 자꾸 만들어내면서 아, 그래. 뭔가 그걸 믿게 되면은 이제 뭉칠 수가 있다는 거죠. 대규모 협력. 그래서 이것에 의해서 낭만주의는 1848년 서구 세계를 크게 뒤흔든 혁명의 사상적 배경으로 작용하였다는 겁니다. 즉 낭만주의는 부르주아의 이중혁명에서 배제된 그룹, 그래서 노동계급과 주변부 민족들에게 새로운 지배계급에 대항할 수 있는 응집력을 제공한 듯이 보였다. 이렇게 이제 간략히 표현할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이제 어디 갔지? 이 엄청난 혁명들이 일어나요. 1848년이 아주 이제 그 서구 역사에서는 중요한 해로 꼭 기억이 됩니다. 1848년이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물론 프랑스에서 맨 처음에 혁명이 시작됐죠. 그 대혁명, 그죠? 물론 이제 산업혁명은 영국이 시작돼가지고 점점 퍼져 나갔고요. 정말 사실은 산업혁명이 더 중요한데요, 그죠? 경제적으로는. 근데 어쨌든 그게 쫙 퍼져 나가면서 동시에 이제 이 프랑스 혁명이 수출된 거죠. 그래서 각국 왕국들이 그거를 이제 벌벌 떤 거잖아요. 저거 수출되면 안 된다 해가지고 막, 그죠? 메테르니가 막 틀어막고 이런 거 아니겠어요? 그러나 결국에는 점점 새어나와서 이제 각국에서 다 이런 혁명들이 발생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 그리스 독립전쟁 같은 경우도, 그러니까 물론 48년 전의 일이지만은요, 이것도 민족주의 아니에요, 그죠? 우리 민족, 하나의 민족이 하나의 국가를 이루어서 살겠다, 그죠? 우리는 오스만 제국하고 민족이 다르니까 사실 그거 외에는 이유가 없어요. 사실 그렇죠? 그거 외에는 독립할 이유가 없는 거지. 민족이 다르니까 그냥 우리는 우리끼리 살겠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어쨌든 그리스 독립을 하고. 네? 혼혈도 엄청 많지 않아? 네? 네. 혼혈도 엄청 그렇죠. 이거는 많고, 그 다음에 실제로 뭐 오스만하고 그리스가 뭐 그리스를 뭐 특별히 그러니까 오히려 다른 민족을 하고 착취하고 그런 정신이 없었겠죠. 그 전에는 같은 민족 이런 게 아니니까. 그래서 민족주의 같은 거 없을 때는. 그런데 어쨌든 이제 부추기기 위해서 자기들이 독립을 하고, 또 벨기에도 이렇게 이제 독립을 하고, 그러니까 이탈리아 통일운동, 이탈리아도 그겁니다. 다 쪼개져 있었는데, 야, 우리도 하나의 민족으로서 대항하자. 프랑스의 민족주의에 대항해서. 왜냐면 이탈리아는 맨날 그 착취당했거든요. 여기 쪼개져가지고. 그죠? 각 왕들이 맨날 바뀔 때마다 이리 가고 저리 가고 막 하면서, 아주 이탈리아가, 그래서 우리도 뭉치려면 민족밖에 없는 거죠. 뭉칠 어떤 내세울 수 있는 게. 그래서 이탈리아에서도 이런 막 난리가 나면서 이탈리아 통일운동이 이제 시작이 되고요. 결국 그래서 이제 한 30-40년 뒤에 이제 결실을 맺어가지고 이탈리아가 이제 하나의 독립이 되는 거죠. 하나의 국가로 통일이 되는 거죠. 그죠? 마찬가지로 프로이센도 이것도 다 쪼개져 있었잖아요. 원래 다 쪼개가지고, 그죠? 쪼개져 있었는데, 이제 하나로 뭉쳐서, 그죠? 대항해서 해가지고 어떤 독일이라는 나라가 결국 성립하는 거죠. 소프로이센 했으면서요. 또 헝가리 독립운동. 그러니까 이런 게 다 이제 민족주의 독립운동들인 거예요. 그죠? 그다음에 이런 거 이제 노동자 혁명하고 결합된 겁니다. 독일 3월 혁명. 그러니까 다 1848년도예요. 프랑스 2월 혁명, 1848년. 그죠? 그다음에 영국에서도 이제 그 전에 계속 영국은 산업혁명이 빨랐으니까 노동자들이 막 운동을 하다가 1848년에 아주 크게 차티스트 운동, 그죠? 노동자들의 권리를 보장하고 이런 운동이 크게 일어났었고요. 그다음에 또 이 영향으로 라틴 아메리카들이 다 독립을 하죠. 그죠? 1820 몇 년에 다 독립을 해요. 우루과이, 브라질 이런 나라에 1820 몇 년도쯤에 다 독립을 합니다. 물론 그건 이제 에스파냐가 나폴레옹한테 박살 나가지고 본국의 힘이 빠져가지고 그쪽이 남미들이 독립을 하지만, 그러나 이 사상이 수출됐기 때문에 사실 독립을 한 거예요. 우리도 우리끼리 나라를 세워서 할 수 있다라는. 그래서 지금 이렇게 프랑스 혁명 이후 자유주의와 민족주의가 크게 확산되면서 1848년에 정점에 달하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많은 정부들이 이제 전복됐어요. 막 민중들이 일단 처음에는 숫자로 밀어붙이니까. 그래서 한 거의 10개 정도의 정부가 다 왕들이 다 도망가고 피신하고 쫓겨났는데, 그런데 1년이 안 돼서 다시 다 이제 복귀가 됐죠. 왜냐하면 그 민중혁명은 조직력이 유지가 안 되잖아요. 네, 그죠? 계속 유지가 안 돼요. 처음에 할 때는 한 번 힘으로 쫙 몰아붙여서 뒤집었는데, 그 다음에는 이걸 어떻게 이끌어 나갈 수 있는 게 없는 거죠. 그죠? 정교한 이론적 베이스도 없고, 그냥, 낭만적인 감성에 의해서 밀어붙인 거에 불과한데. 그래서 결국 1848년에
이제 이렇게 48년 2월 혁명에서 파리 시민들의 봉기를 찬양하는, 그죠? 이렇게 다 파리지행 바지 입고 나와가지고, 그죠? 이게 파리지행 바지 아니야, 이렇게, 그죠? 이게 뭐 그 당시 무슨 그 공장 노동자들이 주로 입었던 줄무늬 바지라고 합니다, 파리에, 그죠? 이런 애들 나오고, 일부 막 소년도 막 참여해가지고, 그죠? 이렇게 막 죽어가는 사람도 있고 했는데, 그래서 혁명에서 봉기를 했지만은, 이제 곧이어, 물론 이제 프랑스 혁명은 그 다음에 이제 투표를 해가지고 이제 나폴레옹 3세가 당선되죠. 물론 처음에는 통령으로 됐다가 나중에 지가 이제 황제가 되지만은요. 어쨌든 선유럽에서 민중 봉기는 정말 들불처럼 빠르고 거세게 1848년에 정말 마르크스가 말했던 것처럼 야 만국의 노동자가 단결하고 뭐 해서 될 것처럼 생각을 했는데 지배체제는 그만큼 빠르고 강하고 잔혹하게 이를 진압하였고 결국 민중들의 낭만적 꿈은 현실의 벽에 붙여 좌절되고 만다. 근데 이거는 진압했기 때문이라기보다는 그러니까 민중들이 이걸 이끌어 나갈 힘이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현실이 다르니까 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만국의 노동자가 단결하라 그랬는데 현실이 노동자가 현실이 다 다르잖아요. 누구는 월급 좀 더 받고 인도 노동자, 영국의 뭐 여성 노동자, 뭐 그다음에 백인 노동자 이 현실이 다르잖아요. 이게 뭉칠 수가 없어요. 현실이 다르면은 똑같습니다. 아까 민족도 그냥 같은 민족이라고 할 뿐인 거지. 다 다르잖아요. 입장이 현실적 삶은 다 다르니까 이게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레닌이 네. 나중에 혁명할 때는 네. 당을 중심으로 당 중심으로. 당 중심으로 가잖아요. 그러니까 말뿐인 거지 노동자라든지 민족이라는 것이 사실상 말뿐인 거지 그게 안 된다. 그래서 될 수가 없어서 동력이 이제 금방 떨어져 버립니다. 그래서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1848년에 큰 혁명이 있었지만은 그렇게 전 유럽을 뒤흔드는 혁명이 있었지만은 이제 금방 그죠 한 1년 이내에 다 사그라들고 다시 이제 복귀가 되면서 결국 그것이 안 되는구나. 물론 이제 이건 지식인들이 깨달은 거야. 사실 지식인들이 이게 현실의 벽에 직면하면은 그것이 낭만적 환상이었음을 깨닫는 데는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다. 그러니까 아까 말한 것처럼 민중을 구원해줄 여신도 있는 게 아니고 정의가 역사를 이끄는 것도 아니고 그죠? 그래서 이제 현실 리얼리즘이 나오는 겁니다. 그죠? 꿈이 깨지는 것은 거기 프랑스 혁명 은도 그래도 낭만주의 조금 있지 않아요? 낭만주의까지는 아니지만 근데 그 낭만주의 기반으로 한 이념으로 그렇죠. 됐는데 되긴 됐는데 근데 프랑스도 실제로는 부르주아 지배 체제가 바뀐 게 아니죠. 그걸 뒤집지 못했죠. 그러니까 그렇게 아까 48년 2월 혁명을 해가지고 근데 결국은 다시 지배체제가 복귀하면서 이제 겉으로는 이제 나폴레옹 3세가 이제 투표에 의해서 당선이 되고 새롭게 할 줄 알았지만 그 체제가 그냥 부르주아 지배체제를 정당화하는 정당화 공고하는 즉 민중들한테 돌아오는 거는 거의 없는 그런 체제가 된 거죠. 물론 이전보다 조금씩은 나아졌겠죠. 그런 인기 영합적인 정책에 의해서 48년 말고 1707, 89 그때는 어떤? 그때는 이제 신고전주의 이념이었죠. 오히려 계몽주의 이념, 계몽주의적 이념. 그때는 계몽주의적 이념이었죠. 그래서 계몽주의. 그러니까 모든 것을 합리적으로 물론 그거는 이제 프랑스 왕국의 경제적인 붕괴 때문에 시작된 거지만요, 그죠? 3차 혁명이 언제죠? 예? 프랑스 3차 파리 꼬문 생겨요. 그 1871년이죠. 71년. 그건 좀 이따 또 이렇게 나옵니다. 리얼리즘 연결되면서요. 자, 그래서 어쨌든 이상 꿈이 깨진 사람들은 지극히 현실적이 됩니다. 그죠? 꿈에서 깨어나면 현실이다. 그다음에 게다가 현실적으로 된 것을 자랑스럽게 여기기도 한다. 그러니까 자유가 실현될 줄 알았고 정의가 실현될 줄 알았고 이렇지만은 그거는 말뿐인 거고 명분만 좋은 거고 현실은 그렇지가 않아. 호락호락하지 않아. 현실은 그렇게 안 돼. 이제 그걸 깨닫게 되고 그래서 우리는 낭만주의 끝에서 항상 리얼리즘이 나옵니다. 정치사도 그렇고요. 정치에서도 현실주의 정치가 있어요. 낭만주의 정치가 있고 낭만주의 정치가들은 이제 뭔가 이 이념이나 꿈 같은 걸 내세우는 사람들이 있고 그런 시대가 있으면은 이제 또 한편으로는 현실주의 정치가 또 있는 거죠. 현실주의 정치사에도 나옵니다. 또 사상사도 그렇고. 그러니까 공산적 사회주의에서 과학적. 그렇죠. 지금 이제 그게 나올 거예요. 여기.
낭만주의. 예, 낭만적 사상이죠. 예술사도 마찬가지고 예술사도 그래서 낭만주의 다음에 리얼리즘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개인사도 마찬가지고요. 근데 말씀드렸죠, 개인, 그죠? 우리 개인의 역사에서도 마찬가지로 대학 시절에는 낭만적 운명의 사랑을 꿈꾸다가 졸업하고 결혼식이 되면 현실적 조건을 철저히 따진다, 그죠? 이성적으로 따지는 이런 그 현실 낭만주의 시대가 끝나면은 현실 시대가 오는. 아이고 얘기가 길어졌네요. 언제나 그랬던 것 같아요. 항상 그래요. 철든다는 말이 사실 낭만에서 현실로 넘어오는 슬픈 용어입니다. 그러니까 따지지 않던 시절에서 이제 따지는 거로 현실을 따지는 거죠. 그러니까 현실을. 그러니까 이게 제대로 그게 좋은 점도 있고 안 좋은 점도 있고 사실 뭐 어떻게 말인지 모르겠네. 따지지 않고 그러면 좀 너무 냉한 것 같고. 따지자면 너무 필요한 시인들 같은 경우에는 평생 철 안 들었으면 좋겠다라는 사람들이 네? 저도 어떤 때 평생 철안 들고 그냥 편하게 살았으면 좋겠다 했는데 그래도 철 안 들면 철 안 든 본인은 편해. 본인 주변에 그게 남을 그러니까 그게 안 맞는 거예요. 근데 따지자니 피곤한 사람이 되고 남도 피곤하게 하고. 근데 뭐든지 그냥 너무만 아니면 돼. 맞아. 너무 철이 안 들었어. 너무 따져. 아니 피안 들면서 남한테 피해 안 주거든. 그러니까 좀 적당히. 그런 경우에는 남한테는 피해를 안 줘도 가까운 사람들한테 그러니까요. 그렇죠. 가족. 그죠. 가족. 잠깐 아니면 쉬었다 할까요? 그냥 쫙 해도 좀 빨리 할까요? 잠깐 쉬었다 할까요? 어떻게 할까요? 좀 쉬었다 할까요? 어떻게 할까요? 좀 쉴까요? 부지런히 이제 해보시면요. 이제 이걸 이렇게 이해하시면 쉽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러니까 낭만주의가 끝나면 현실 리얼리즘이 오는데, 그러니까 마르크스는 이거 지난번에 잠깐 봤었잖아요, 그죠? 1848년 이전에는 이상적, 낭만적 공산주의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만국의 노동자에 단결하라. 그럼 노동자는 노동자이기 때문에, 그죠? 노동자라는 노동자 정신, 그죠? 또는 뭐 계급 의식에 투철해서 단결할 수 있을 것처럼 얘기했는데, 그러니까 만국이라고 한 거예요. 그런데 만국의 노동자는 현실이 다 다르잖아요. 다 다르니까 이게 뭉칠 수가 없다는 거지. 그래서 혁명이 실패한 이후에 마르크스가 이게 실패한 거는 결국 현실에 부딪혀서 실패했기 때문에 그 현실에 대해서 현실이 진짜 어떤지 그것을 이제 과학적으로 탐구해야 되겠다. 그죠? 현실에 대한 객관적 인식에 몰두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영국으로 도망가가지고 자본론을 쓴 거예요. 연구해가지고 현실을 연구해서 현실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분석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그 다음 나온 게 과학적 사회주의를 들고 나온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공산주의로의 이행은 과학 법칙이다라고 이제 주장을 한 거예요. 이제 과학이라고 자기는. 그러니까 이제 현실주의인 거죠. 리얼리즘. 현실이 이렇게 움직인다, 운동한다. 라고 이제 주장을 한 겁니다. 물론 이것도 그 낭만주의죠. 낭만주의인데요. 네, 낭만주의예요. 낭만주의입니다. 낭만주의에서 벗어나지 않았어요. 마르크스는 결국에는 벗어나지 않았습니다. 근데 어쨌든 현실주의로 이제 가고자 했던 거죠. 현실을 분석하고 이런 식으로. 그래서 예술에서도 마찬가지 이름이 나타납니다. 자, 그래서요, 오늘 뭐 그림을 안 봤으니까요, 요 얘기 우리 다음에 또 이제 또 다른 분으로 오시면 다시 정리 빨리 할 때 한번 들으시고요. 지금 마르크스 나온 김에 보시면 이제 쉽게 이해할 수 있어요. 지금 이제 거기 그렇게 나오거든요. 19세기 중반 리얼리즘의 출현에서 예술에서 그래서 낭만주의 다음에 바로 1848년 이후에 리얼리즘이 전면 대두가 되기 시작하는데요. 그 리얼리즘화가 구스타프 꾸흐베는 낭만주의자인 들라크로와 이 그린 사람이 낭만주의자거든요. 그죠? 들라크로와의 대항해서 아름다운 천사를 나에게 보여달라. 그러면 그려주겠다고 하였습니다. 이거는 그러니까 화가는 객관적으로 존재하는 것만 그려야 한다라는 그런 권고로만 이해하면 안 됩니다. 다시 말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거는 피지컬한 리얼리즘, 물리적인 리얼리즘이 문제가 아닌 거예요. 그 목적이 있는 겁니다. 목적이. 그러니까 이거예요. 이거 낭만주의 비판. 그러니까 민중을 구원해줄 여신 같은 거죠. 초월적 정신성 뭐 그런 게 이끈다고 그런 거 없다는 겁니다. 뭐 해겔이 말하는 뭐 그런 유령 같은 거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계 정신 같은 거 없고 그런 것은 모두 머릿속 그죠? 관념적으로만 존재할 뿐이며 따라서 그런 것에 호소하여 현실 변혁이 이루어질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순진한 그죠? 낭만주의인 현실 도피적이라는 겁니다. 자꾸 그런 나는 뭐 현실주의자라도 저런 부분이 있을
있을 수밖에 없죠. 네, 그죠? 그리고 또 이제 요게 이제 마르크스 연관된 얘기죠, 바로. 마찬가지로 계급의식으로 투철하게 무장한 민중도 현실에는 거의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만약에 민중들이 다 그 계급의식이 있고 우리는 그래 엄청 이 자본주의에서 착취당하고 있어라는 생각을 다 하고 있다면은 혁명이 안 일어날 수가 혁명 성공하지 않을 수가 없죠. 근데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즉 마르크스가 머릿속에 그렸던 노동자, 그러니까 계급의식으로 투철하게 무장한 노동자는 현실엔 거의 존재하지 않아요. 그런 사람은 엘리트밖에 없어요, 오히려. 그죠? 노동자가 아니라 엘리트만 그냥 괜히, 현실이 문제다라고 생각하는 거지. 마르크스와 같은 그런 엘리트들만 그 생각이 있는 거지. 민중들은 그냥 하루하루 먹고 살기 바쁘고 다 각자 현실이 다르고 이게 안 된다는 거예요, 민중들은. 여기 쓴 것처럼 그런 노동자는 그저 낭만적 관념 속에 존재할 뿐이다. 그죠? 계급의식으로 투철하게 무장한 노동자. 이건 낭만적 관념으로밖에 존재하지 않고 현실 속의 노동자는 그저 그렇다는 거, 이렇다는 거, 이거. 돌 깨면서 이따 소주 한 잔 먹어야 되는데 이런 생각, 이렇게 그냥 하나로 살아가는, 야 나가서 우리 같이 뭐 합시다, 나 이거 해야 돼, 뭐 이렇다는 거지. 즉 그래서 이게 리얼리즘 작품이 되는 겁니다. 리얼리즘의 이제 그 대표작 중에 하나가 되는 거죠. 이게 왜 리얼리즘의 대표작이냐? 이게 그렇다는 거예요. 노동자, 아까 저희가 봤던 것처럼 뭐 이런 노동자는 없다는 겁니다. 이런 거 없고 이렇게 하면은 나와라 돌아보면 다 없다는 거, 다 각자 간다는 거지. 현실에 따라서 가는 거고, 그러니까 그래서 엘리트만이 앞에 있는 거고, 엘리트들만 그냥 그 강조하는 것만 있는 거고, 실제 노동자들 이 투철한 노동자 같은 거는 없고, 그런 건 없고, 그저 그런 노동자의 실제 모습이라는 거야. 이게 사람들의 실제 현실의 삶이다, 라는 겁니다. 사실 어떤 의미에서는 마르크스가 거기에 좌절한 거죠. 그죠? 실제로는 이거 너무나 당연하고 다 알 것 같은데 노동자들은 그거를 모르고 아무리 얘기해도 다 각자 자신의 현실에 따라서 다르게 받아들이고 뭉치지를 않으니까요. 그래서 사실 좌절했기 때문에 이제 과학을 내세운 거예요. 과학을. 너희들이 몰라도 과학적으로 그렇게 된다라고 이제 주장을 한 것뿐이죠. 주장을. 바람을 넣어서, 소망을 넣어서. 마르크스는 좀 유복하게 잘하죠. 그렇죠. 그냥 유복하게 자랐죠. 나중에도 먹자 걱정을 안 하고. 내가 무슨 말씀이냐면요. 철학하는 사람은 다 먹고 여유가 있는 사람이 하는 거지. 그렇죠. 그러니까 하루하루 먹고 살고 급급하면 사람들은. 그러니까 지식인 엘리트인 거죠. 지식인 엘리트는 벌써 그런 게 없는 거죠. 그러니까 먹고 살기 힘들면 현실에 빠져보면 이런 생각 못 하는 거죠. 근데 어쨌든 리얼리즘 작가들의 결국 이제 기본적인 관점이 이겁니다. 그러니까 낭만주의 왜 대항에서 나왔느냐? 그러니까 이념은 현실을 구원해주지 못한다. 그래서 오직 현실만이 현실을 구원해줄 수 있다. 그래서 꿈이나 이상이나 환상이나 관념을 앞세우기보다는 현실을 먼저 객관적으로 인식해야 된다. 우리가 처한 현실을. 요걸 내세운 겁니다. 그래서 리얼리즘이 된 거예요. 물론 이게 목적이 있는 거죠. 왜 객관적으로 인식하느냐? 무엇을 위해서? 현실 변혁을 위해서. 현실을 바꾸기 위해서 이 현실을 제대로 알아야 된다. 우리가 가야 될 어떤 이념만 내세워서는 그게 갈 수가 없다. 현실을 움직이는 건 현실이기 때문에, 그죠? 현실만 현실을 구현할 수 있으니까 현실을 제대로 알아야 된다. 현실 변혁을 위해서. 그래서 리얼리즘 작가들은 기본적으로 이 민중주의적이에요. 민중, 노동자, 농민주의적인, 특히 요 19세기 리얼리즘은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바로 이제 저희가 이 꾸르베를 그 그림을 좀 봐야죠, 오늘. 이제 그걸 보시면요. 이제 이런 걸 알아야 사실 이걸 이해할 수가 있어요. 그냥 미술사 보시면 이 부분 특히 이해 안 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저도 젊을 때 이건 뭐 그냥 그런 거냐라고 했는데, 이제 자, 그래서요 이제 175페이지 맨 위에부터 보시겠습니다. 맨 위에. 그러니까 그러나 새로운 사실주의 화가들은, 리얼리즘 화가들은, 이게 19세기 리얼리즘입니다. 그죠? 19세기 이 리얼리즘 화가들은 시각적으로 인지된 것들만 수정하지 않고 정확하게 모방을 고집했다. 사실은 그게 아니거든요. 그게 아니라 그러니까 현실을 알아야 된다. 사회 현실입니다. 그 현실은 사회 현실. 그래서 사실 리얼리즘의 주제 역시 종래와는 완전히 달라져서 화가들은 개개인이 체험할 수 있는 그 당시에 일어난 일만을 그리는 것을 주제로 국화시켰다. 그러니까 실제 현실, 그겁니다. 즉, 자신들이 보거나 만질 수 있는 것만을 진실한 것으로 간주했다. 그러니까 이것도 지금 저자가 제대로 쓰고 있지 못한 거예요. 이렇게 보면 좀 혼동할 수 있어요. 그죠? 물리적 리얼리즘으로 혼동할 수가 있어요. 따라서 고대의 신이나 영웅들 대신 농부나 도시의 노동자 계층을 다루었다. 그러니까 현실 속에 인간을 다뤘다는 겁니다. 그죠? 고대의 신, 여신, 영웅들은 이거는 관념 속에 존재하는 거고, 그죠? 농부나 도시의 노동자 계층을 다룬 거는 이거는 당연히 사회 현실에서 이 사람들이 살고 있으니까 다뤘다는 겁니다. 근데 이제 그 현실을 있는 그대로 그린 건 아니라는 거예요. 피지컬하게.
그래서 사실주의는 색채에서부터 주제에 이르기까지 모든 것이 엄숙하고 절제된 것이었다. 그러니까 이제 과장이나 이런 그 이념을 앞세우지 않았으니까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로 이제 프랑스 사실주의 리얼리즘 꾸르베가 나옵니다. 꾸르베. 사실주의 운동의 아버지는 귀스타프 꾸르베이다. 실용주의를 신봉한 그는 이 실용주의라고 나와서 좀 이상한데요. 그러니까 실용주의라기보다는 이거를 실천주의라고 해야 되나? 영어로는 뭐 어떻게 되는지 영어 보면 모르겠는데요. 그러니까 신봉한 그는 역사나 시적인 주제들을 다루는 보수적인 취향에 반대해 회화란 근본적으로 구체적인 예술이며 실제로 존재하는 사물에만 적용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천사를 그려보라는 주문을 받자 나는 천사를 본 적이 없다. 나에게 천사를 보인다면 그려보겠다고 대답했다. 그의 신조는 막막에 비치지 않는 것은 그리지 말라였다. 그러니까 이제 이게 이렇게만 보면은요, 그죠? 이렇게만 미술사에 이렇게만 나오거든요. 영어도 이렇게밖에 안 나와요, 그죠? 그러면은 이 사람들은 뭐 있는 걸 그대로 그리고 뭐 없는 걸 안 그리고 그냥 리얼리즘이냐? 근데 그게 아니라 바로 저 얘기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요. 이게 그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거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현실에는 그런 어떤 관념적인, 그죠? 이 얘기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죠? 이게, 이 이야기를 잘못 이해하면은요, 아름다운 천사, 그거는, 판타지고, 그릴 수가 없다는 게 아니라, 아름다운 천사가 여기에 해당하는 겁니다. 어떤 정신적인 어떤 이념 같은 거, 그 이념 같은 거 암만 그려봤자, 이런 거 그려봤자, 이런 거 그려봤자, 이 현실 변혁이 이루어질 수가 없다. 아무리 이런 걸 강조해봤자. 다 관념에 불과한 것이고, 실제 민중들의 현실을 우리가 들여다봐야 된다. 그죠? 요렇게 보셔야 됩니다. 요런 것들은 다 현실에 존재하지 않는 이념 속에서만 존재하는 것 뿐이다. 그렇게 보시면 좀 이해하시겠죠? 그죠? 그 문장이요. 그죠? 그러니까 천사를 그릴 수 없다는 게 이게 그냥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그리지 않는다는 의미가 아니라 아무런 현실의 구원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무런 현실 변혁에, 즉 현실을 구할 수 있는 것은 현실밖에 없다. 라는 그 바탕에 깔려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계속 보시면요. 꾸르베는 오르낭이 매장과 같이 소재를 가까운 곳에서 찾았다. 이 작품은 6.7m 길이의 대형 캔버스에 황량한 잿빛 색조로 시골의 장식을 그린 것이다. 이전에는 장려풍의 역사에는 알맞은 이토록 큰 화폭 위에 평범한 농부들이 그려진 적이 없었다. 비평가들은 이 그림이 절망적일 정도로 비천하다고 악평했다.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큰 그림에는 막 영웅 나오고 신화 속 인물이 나오고 이래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그냥 평범한 농민들을 이제 쭉쭉 그렸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요 이제 꾸르베 얘기를 좀 보시겠습니다. 이렇게 아주 그럼 사실주의자가 추구했던 현실이 어떤 겁니까? 잘 안 잡긴 한데. 그러니까 현실이 있는 그대로라는 거예요. 그대로 그리는 것하고 그 사람들이 그러니까 현실이라고 포착하는 것은 차이가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회 현실인 거죠. 사회의 진짜 현실, 진짜 진실, 그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알아야 할 진실이라는 거 쉽게 말해서. 그런 게 뭐 어떤 소설이나 이런 데서 이야기하는 대연성 이런 거랑은 뭐 관계가 있습니까? 뭐 그렇기도 하죠. 있음직한. 그렇죠. 있음직한. 그러니까 뭐 대표적인 소설에서의 그 리얼리즘이 찰스 디킨스의 뭐 이런 거, 영국 그 산업화의 노동자들의 그죠? 어린아이 나오고 그런 비참한 현실들. 그러니까 실제 실존 인물은 아니더라도 그 당시 상황을 그린. 있을 법한 것, 이런 것, 수상이 된 것. 근데 그게 리얼리즘이라는 거죠. 근데 소설은 어쩔 수 없잖아요. 픽션이잖아요. 그죠? 근데 현실 속에 있는 걸 다시 픽션인데 어쨌든 현실의 것들을 조합해서 그죠? 실제 할 수 있는 거는. 소설이 뭐 공상을 써놓은 소설들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약간 사실주의라고 할 때는 그래도 가능성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거 소설이라는 장르 특성이라. 근데 소설도 그렇고 사실 이 그림도 그래요. 거기 있는 그림도 거기 있잖아요. 175페이지에 있는 그림. 이것도 실제 장면을 그린 게 아니에요. 175페이지. 이것도 그냥 똑같이 소설처럼 그죠? 여기저기 가서 사람들이 초상화도 그냥 사진 보고 그리고 편집해가지고 모아놓은 거거든요. 175페이지 이 그림도. 그죠? 만약에 여기 천사가 나온다거나 아니면 용이 나오는 근데 그건 아닌 거죠. 같은 게 들어가 있으면 사실을 반영한 건 아닌 게 아닌 거죠. 그러니까 아까 그 민중을 이끄는 자유의 여신 이게 반영한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런 게 없는 거니까. 우리 주위에서
봄직한 거 이런 거는 있을 수 있는 네, 이해가 들어가. 그렇죠. 그렇죠. 자, 그래서요, 꾸르베 아주 뭐 생긴 것도 정말 단호하게 생겼죠, 그죠? 아주 왠지 이름도 어울리고. 기스타프 꾸르베 아주 유명합니다. 그래서 사실주의 운동의 아버지로 불립니다. 그래서 아주 민주주의라고 하는데 사실은 민중주의예요. 민중 노동자 농민에 대한 정치적 신념과 열정이 매우 강했으며 항상 지배체제를 강하게 비판하였고 1971년 3월에 파리 꼬민이 성립하자 그 꼬민에서 미술인 그 예술가 동맹 대표로 활동했습니다. 꼬민이 무너진 후에 스위스로 망명하여 이제 말년을 보내고 술병 넣어서 죽습니다. 술 먹다 술병 때문에 죽는데요. 화병 겸 술병 겸 뭐 그 이유 이제 다 나옵니다. 이유가 나름 뭐 파란만장이에요 정말. 이 손도 보세요. 손도 뭐 엄청 우락부락하잖아요, 그죠? 우락부락한. 그래서 이렇게 이제 자신의 젊을 때 자화상을 많이 그렸어요. 자화상. 자기 자신 뭐 닮았잖아요, 그죠? 자기 자신의 자화상. 절망하는 사람. 그러니까 이게 리얼리즘은 그러니까 있는 그대로 그린 게 아니에요. 있는 그대로 그린 게 아닙니다. 그래서 말이 리얼리즘이지 그거는 그러니까 있는 그대로 카피해서 그린다는 그런 의미의 리얼리즘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시면 이제 그다음에 쉬워집니다. 이제 뭐를 절망했는지는 뭐 미스테리인데 어쨌든 젊을 때 상당히 좌절하는 그런 어떤 뭐 화가의 자화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유명한 그림이고요. 근데 아까 말씀드린 이제 요 그림 돌을 깨는 사람들. 근데 이거를 그림으로 그렸다는 것 자체가 그 당시에는요. 이게 지금 1849년 이 당시에는 우리가 그동안 봤던 그림들이 막 나오는 거예요. 앵그르의 뭐 그런 뭐 그죠? 이런 그 오달리스크라든지 그다음에 그런 것들이 살롱에서 막 이제 전시돼서 비싼 값에 팔리고 이상화된 그런 매끄러운 나체 그림이라든지요. 아니면 이제 낭만주의고 들라꾸르와의 아주 격정적인 그림, 그죠? 근데 사실 들라꾸르와도 다 그 머릿속에 있는 거잖아요. 그런 게 실제를 무시한 게 아니라. 그런데 갑자기 이런 그림이 나오니까 이거 뭘 그린 거냐? 이거 봐서 뭘 보려고? 그 당시 사람들이 그랬다는 거예요. 이거 그림으로 무슨 가치가 있냐? 그림으로 무슨 가치가 있는지 그런 식으로 반문을 한 거죠. 근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냥 이상화되지 않은 농민과 노동자, 그죠? 이상화되지 않은 노동자 있는 그대로 그냥 그저 그렇다. 그죠? 그저 그렇다. 뭐 계급식 같은 거 없고, 그냥 하루하루 돌기만 살아가는, 그러니까 자기가 이제 어느 길 가는데, 돌 깨는 사람은 제일 그 하층민이죠. 하층 노동자의 삶을 그대로 묘사함으로써 이제 관습에 도전하는 그런 유명한 그림이 됩니다. 근데 이런 건 어떻습니까? 우리 보통 그 식민지 개척할 때 서양 사람들이 한국대가 가서 뭐 이렇게 일정한 지역에 갈 때, 그 사람들은 항상 사진이 나오기 전에는 기록한 화가들을 있었죠. 화가들이 다 했죠. 그런 사람들이 그린 기록화 이런 거는 예술작품으로 취급을 안 합니까? 그러니까 역사화죠. 역사화. 그렇죠. 예술작품으로 잘 등장하진 않죠. 아니 뭐 프랑스 같은 경우에 우리나라에 왔을 때도 그 기록가들 다 그림이죠. 그 사람들 그게 전통이라고 그러는데. 우리나라 병인양요 뭐 이런 거 일어났을 때 예술적 가치보다는 좀 역사적인 역사 기록하니까 역사 기록 가치로 평가받지 않아요. 어떻게 보면 그런 것도 뭐 예술 작품으로 취급할 수 있는데 할 수도 있는데 안 하는 거죠. 그런 기록이 많을 텐데 무지 많죠. 근데 우리나라도 있잖아요. 우리 뭐 조선에서도 뭐 그런 일 하면 한 번씩 외교 장각에 있던 그런 것들이 전부 행사들을 기록하거든요. 근데 일종의 그것도 예술 작품으로 보잖아요. 안 봅니까? 예술 작품으로 보진 않고 그냥 이제 역사적으로 박물관에 있는 기록물. 물론 뭐 예술이기도 하죠. 예술이 아니라고 할 수도 없어요. 예술이 아니라고 할 수도 없어요. 그래서 이제 그 얘기가 이제 사실 이제부터 나오는 거예요. 이제부터 그 얘기가 나올 거예요. 좀 이따 나올 거예요. 그게. 선생님 그러면요. 제가 너무 이렇게 자본주의 논리인데 이 사람 직업이 화가였잖아요. 그 저런 그림을 그렸잖아요. 근데 어쨌든 저거가 수요가 이게 너무 20세기 그런 경제적인 그거였는데 저런 그림의 수요가 없었을 것 같아요. 그냥 그리고 자기 가지고 시네마주 그렸지만은 또 그 살롱전에 또 제출도 막 해요. 들이밀기도 하죠. 그리고 또 몇 개는 또 팔리기도 해요. 그런 식으로. 자기 품을
만드는 그런 거죠. 어떤 면에서 자신의 수요를 만들어내는 것들이 있을 수 있는 거죠. 한편으로는. 그죠? 뭐 예. 새롭다라는 의미에서 눈길이 가긴 하겠네요. 기존의 그 근데 드라마는 선진 측에서는 다르니까. 안 본다고 그랬잖아요. 저런 어떤 민속화를 느꼈죠. 그죠. 이제 네. 그 살롱 심사위원들이 그걸 이제 거부하는 경우가 많았죠. 근데 그렇지도 않은 경우, 그런데 그러니까 이런 그림만 그리는 게 또 아니에요, 또. 그리고 자화상 예. 이런 거는 예, 예. 다 여기는 자, 그래서 이 그림도 이제 사회주의, 그러니까 우리가 리얼리즘 할 때 항상 나오는 그림인데요. 이게 이제 드레스덴 폭격 때 소실됐다고 합니다. 북경을 돼서 이렇게 사진만 남아 있고요. 예. 그 다음에 이제 요런 게 이제 살롱전에서 입상한 풍속화예요. 그러니까 살롱전에 제출했다가 요거. 그 그림과 저 그림과 뭐가 달라요? 그러니까 요거 같은 경우도, 그러니까 시대가 이제 요런 나름 그 풍속화라면서 좀 받아들여 주는 거죠. 그러니까 요 그 오르낭이라는 이제 꾸르베의 그 자신의 태어난 고향, 그 시골, 그러니까 평범한 시골 마을에서 사람들이 이제 식사하고 포도주 한 잔씩 하면서 이렇게 간단히 하는 그런 식사 후에라는 그냥 풍속화 정도입니다. 그 당시 풍속화. 근데 요거는 또 이전에 있었던 군체 인물화 이런 거랑 성격이 다른 거죠. 그렇죠. 예, 요거는 그냥 그렸던 그냥 누군지 모르는 그냥 동네 사람들, 그죠? 동네 사람들 모여서 한 사람 술 다 먹고 밥 먹고 나서 바이올린 들고 뭐 여기 뭐 이 개입니까? 개 같기도 하고, 그죠? 개가 이렇게 있고 그런 그런 풍속화인데요. 근데 입상했어요. 어쨌든 입상해가지고 요거는 그죠? 근데 이것도 뭐 전혀 뭐 있는 그대로 그린 건 아니잖아요, 그죠? 그림을. 자, 그리고 이제 이건 이제 또 거부당했죠. 거부당한 그림이에요. 이건 엄청 큰 그림. 아까 말씀드린 6m가 넘는 거죠. 이게 6m가 넘으면 야, 그림 엄청나죠. 6m 넘으면요. 예. 근데 엄청난 그런 그림에는 어떤 뭐 화려한 영웅이나 이런 게 막 나와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이거는 그냥 그 동네 시골 자기 고향에서 있었던 그냥 평범한 사람의 장례식이에요. 그죠? 장례식 이렇게 좀 파가지고 동네 신부님이 오셔가지고 이렇게 하는. 근데 이것도 리얼리즘의 엄밀한 의미에서 그림이 아니죠. 저 뒤에 예수가 매달리는데 이거. 예수가 그러니까 그냥 십자가가 아니라 이거 매달리잖아요 지금 산 사람이, 그죠? 예수가. 아니 원래 예수 십자 고상이라고 그래요. 예수님의 형상이 이렇게 있어요. 십자가에. 아니 뭐 십자가 있죠, 그죠? 있긴 있는데 이게 과연 그건지. 예? 근데 들고 다니는 게 그죠? 십자가에 예수님 그러네, 들고 있네. 이 저런 게 실제로 있어요. 성경에. 십자 고상이라고. 그 다음에 근데 어쨌든 이 그림이 이제 이게 이제 왜 저거냐면 여기 쓴 것처럼 쿠르베의 출생지 오르낭이라는 작은 마을에서의 평범한 장례식을 전통적인 역사화, 종교화, 영화의 규모로 크게 제작하여 이게 충격했다는 거죠. 야, 이거 별것도 아닌 거 여기 뭐 없는데 뭐 이렇게 이걸 크게 6m면 이거 지금 이거 2배 넘는 거잖아요. 높이가 3m면 야 이거 넘어가. 높이가 3m면 엄청나네요. 이거 지금 뭐 이미 이걸 이 천정을 넘어가는 거네요. 그죠? 문 밖에만 나가면 볼 수 있는 장면인데 왜 그랬어? 뭐 이런 거 아니에요? 그렇죠. 어떻게 보면 그런 거죠. 그래서 이제 여기 꾸르베가 이거에 대해서 한 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리얼리즘은 본질적으로 민주주의적이다. 물론 이게 민중주의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사실 집단 초상화죠. 그 동네 마을 사람들 아니에요, 그죠? 집단 초상화는 중심부나 주변부가 따로 없이 모든 부분이 평등한 가치를 가진 화면이라는 점에서 민주주의적이다. 이렇게 이제 또 우리가 뭐 말을 갖다 붙이면 그렇다는 거예요. 사실 그렇긴 해요, 그죠? 뭐 어디에 주목할 건 없어요, 사실은. 그죠? 똑같은 뭐 사람들, 그 사람 다 그 사람이고. 혹저 그냥 그런 거니까 이게 민중주의적인 그런 가치를 담았다라고 이제 그렇게 또 우리가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지금 말씀드린 오르낭의 그 매장이 이제 그런 그림이고요. 그래서 이거는 거부당했어요. 이래가지고 이걸 뭘 이런. 그렇게 해서 거부당한 거죠. 크기도. 뭐 해석, 그죠? 어쨌든 이게 해석이라는 게, 이게 무슨, 뭘 보라고 한 거냐, 그죠? 뭘 보라고 하는지 모르겠어요. 영웅적인 어떤 장면이나 스토리가 있는 것도 아니고, 영웅적인 어떤 그런 이상화된 인물이 나오는 것도 아니고, 신화나 뭐, 그죠? 종교와 뭐 이런 거 있는 것도 아니고, 뭐냐? 뭐 하라는 거냐? 그림이 되냐? 뭐 이런 거. 저 비싼 평균 물감 가치를 써서 이거 평균 가치를 가진다고 했던 게 쿠르베가 자기가 그런 의미로 말한 건 그러니까 요걸 해석한 거죠, 요거를. 걔는 그렇게 민주주의라는 게. 밑에 얘기는 다른 사람 그래서 다른 사람이 한 건데요. 한 건데, 근데 어쨌든 쿠르베가 민중주의라고 얘기할 때는 평등을 이제 중요한 더 우선적인 가치였거든요. 평등. 그러니까
그 자본주의, 그 자본과 계급 없이 다 모든 민중이 평등한 관계 속에 평등이 더 중요한 가치였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해석을 한 거죠. 민중주의라고 한 말을. 그래서 민주주의라는 말을. 평인 거죠. 그 말에 대한. 자, 그 다음에 이제 요 그림이 나왔습니다. 그죠? 아티스트 스튜디오입니다. 그냥 제목은, 그죠? 아티스트 스튜디오. 그 스튜디오 맨 아래쪽에. 그래서요, 그 위에 읽어보시면요. 그러니까 크루베는 자신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작품, 내 화실의 내부. 그러니까 아티스트 스튜디오입니다. 그냥 영어로는요. 그죠? 그러니까 자신이 가장 중요하다고 한 작품이지만 이것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다 그냥 조합해서 편집한 그림이에요. 실제로 이런 장면을 그린 게 아니라요. 다 사람들도 그렇고요. 그래서 이것도 내 화실의 내부가 심사위원들에 의해 전시를 거부당하자 개인 전람회장, 이제 창고, 가건물을 만들었어요. 만들어가지고, 거기다가, 리얼리즘 전시관이라고 이름을 붙였는데, 사상 유례 없는 단독 전시였다. 그래서, 꾸르베를. 좀 이상하네요. 일단 거기까지네요. 거기까지고, 예? 그림을 이제. 그림 그리고 있는 풍경하는데 뭐 옷 벗고 있는 여자도 있고 옷 벗은 매달려 있는 남자도 있고 죽음을 왼쪽은 그래서 아래쪽 먼저 작은 글씨 보시겠습니다. 작은 글씨요. 꾸르베 내 화실의 내부 7년 동안 화가로서의 나의 삶을 결산하는 우위화다 알레고리다 뭐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꾸르베는 이 작품에서 자신의 예술세계에 영향을 미친 양 측면을 묘사하고 있다. 왼쪽은 작품의 주자가 되는 보통 사람들, 그리고 오른쪽은 파리 예술계를 대표하는 지식인들이다. 그죠? 자신을 중심으로, 그죠? 오른쪽은 예술인 또는 엘리트들이고, 왼쪽은 민중들, 그죠? 그래서 이 그림의 중심은 가운데에 있는 꾸르베의 자화상이다. 자기 자신이 이제 그림을 그리고 있는 거죠. 그래서 양 중간의 세계에 있는 그의 위치는 예술가란 사실 세계와 예술 세계를 연결해주는 중개자. 그래서 왼쪽이 사람들 현실적 삶이고, 오른쪽은 어떤 예술적인 또는 지적인 그런 삶을 말하는 것이고, 그래서 요 세계를 연결해주는 중개자라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라고 요렇게 이제 보통 봅니다. 뭐 틀린 건 아니고요. 이게 맞게 딱 이렇게 구별되어 있으니까 앞에 그림에, 그죠? 해골입니까? 이 개예요, 개입니다. 사냥개. 저 매달리는 사람 밑에. 요거? 아니요, 저 해골과 갈치에 있는 사람 머리 매달린 사람 발치에 있는 거. 요거요? 해골이네요. 예. 그래서 죽음을 이제 죽음을 끼고 살고 있는 사람들 뭐 그렇게 이제 표현이 돼 있어요. 꾸르베가 스스로 그렇게 표현했어요. 요거는 오른쪽은 죽음을 끼고 같이 같이 언제든지 죽을 수 있는 그런 한마디로 말하면 이제 절망스러운 삶이라는 거죠. 현실은 절망스러운 삶. 왼쪽은 그렇고요. 가운데 어쨌든 이 아이하고 뭐 고양이가 나왔는데 상당히 이런 의미에서 낭만적이긴 해요. 풍경을 그리고 있고 옆에 이제 화가의 모델이 있고 이거 뭐 실제 모델이 아니라 뭐 사진을 보고 뭐 그렸다고 합니다. 유명 작가의 그 당시 유명 작가의 그 누드 사진을 보고 그린 또 마찬가지로 여기 있는 자기 친구들하고 유명 예술가들도 마찬가지고 맨 끝에 있는 게 보들레르예요. 여기 책 보고 있는 게 그 유명한 그 보들레르 맨 오른쪽에 이게 책 보고 있는 게 보들레르 유명한 그 보들레르 시인입니다. 물리적인 리얼리즘 절대 아니네요. 예, 물리적인 리얼리즘은 아닙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요, 7년 동안 나의 예술적, 도덕적 삶을 요약한 실제의가 1855년. 그러니까 요것도 뭐 그림 크기가 장난이 아니죠. 6m잖아요, 그죠? 590편, 그죠? 이거 엄청난 크기입니다. 다 그 크기로 그렸어요, 커다랗게. 그래서 이게 1855년 파리 만국 박람회 엑스포가 있었습니다. 엑스포는 뭐 맨날 런던, 파리 왔다 갔다 주로 했어요. 그거 가끔 베를린도 한번 하고 그래서 파리 만국 박람회 엑스포에 출품했으나 장소 부족으로 너무 크니까 그죠? 그다음에 엑스포 출품 작품이 많으니까요. 몇 개는 받아들여졌는데 몇 개는 또 다 거부당했어요. 거부당하니까 이 안 되겠다 해서 박람회장 옆에다가 리얼리즘의 가건물 그죠? 더 파빌리옹 오브 리얼리즘을 지가 건물 이름을 붙여가지고 가건물입니다. 가건물을 창고를 지어가지고요. 거기서 자기 작품 40개를 단독 전시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박람회장에 사람들이 많이 보러 오니까 또 옆으로 또 한 번씩 보러 갔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아주 이제 사람들이 많이 몰렸다는 뭐 그런 어쨌든 근데 뭐 이건 당연히 자기 혼자 힘으로 한 건 아니고 그것을 이제 돈을 대준 후원자가 있었죠. 여기 이 사람인가 이 소염난 사람인 것 같다. 자 그래서요 요게 이제 좌우로 나뉘는데요. 그러니까 왼쪽 사람들 이거는 이제 쿠르베가 설명한 게 있어요. 직접 왼쪽 사람들은 이런 사람들이라는 거죠. 사제, 매춘부
무덤 파는 사람, 그죠? 무덤 이렇게 무덤 땅 파는 사람, 그다음에 상인 등으로 그런 사람들 그랬다는 겁니다. 여기 그 왼쪽에는요. 뭐 사제가 누군지 자세히 이분 같기도 하고, 그렇죠? 어쨌든 그렇게 이 사람들은 보잘것 없는 삶, 현실에서 비참하기도 하고 가난하기도 하고 물론 부유한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착취당하는 자도 있고 착취하는 자도 있고 이 사람들은 죽음을 끼고 살아간다, 안고 사는 사람들이다. 이게 비참한 삶 속에서 착취하는 사람도 마찬가지고 착취당하는 사람도 마찬가지고 그런 이제 현실이 한마디로 지옥이라는 거죠. 현실이 그 제대로 된 현실이 아닌 그런 그런 삶을 그 사람들이 다 고개를 다 이렇게 다 그죠? 이렇게 땅을 다 숙이고 있고 그러는 거예요. 죽음을 끼고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을 그린 겁니다. 그리고 이 앞에 있는 개를 잡고 있는 사람은 나폴레옹 3세로서 그 당시 이제 그 황제 아니에요. 그거를 경멸하려는 의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배 계급을 항상 공격했다잖아요. 여기 개는 그 나폴레옹 3세가 사냥개를 그렇게 좋아했대요. 그 키우는 그거를 묘사한 거라 그래요. 이 사람이 나폴레옹 3세를 이렇게 그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쪽은 다 한마디로 뭐라 그래야 됩니까? 희망이 없는, 그죠? 죽음을 끼고 자신이 지금이 뭐 부유하던 뭐 황제던 다 이거는 비참한 삶을 살았는 사람들이고 이쪽이 이제 예술가 그러면 뭔가 그 이상적인, 그죠?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른쪽에 있는 사람들은 꾸르베의 친구와 파리의 엘리트들, 그다음에 단독 전시에 도움을 준 후원자 브루야르, 그다음에 미술평론가 샹플리에, 그다음에 시인 보들레르, 그다음에 무정부주의자인 프루동도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꾸르베가 또 무정부주의자였어요. 프루동이 이제 무정부주의의 대표자로 나오거든요. 아나키스트의 원조 내진 아버지로 나오잖아요. 프루동. 그래서 이제 보들레르가 있고요. 프루동은 누군지 모르겠습니다. 저는요. 누군지 모르겠어요. 얼굴이 진짜 자세히 묘사가 되어 있지 않아요. 그렇게. 그래서 여기 이제 보들레르라는 건 있겠고요. 그다음에 이 누드 모델은 그냥 사진을 갖다 이제 보고서 그린 것이고. 그래서 이렇게 왼쪽하고 오른쪽이 나눠서 그린 것이고,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화가 자신을 기준으로 왼쪽은 현실 세계고 오른쪽은 예술 세계로 이렇게 나눠집니다. 그래서 꾸르베는 자신이 이 양쪽 세계의 중재자 또는 연결 역할을 한다고 생각해서 이제 가운데 그린 거죠. 그죠? 자기가 이 현실 세계와 예술 세계를 중재하는, 연결해주는 사람이다. 그런데 여기에는 사실 중요한 게 있어요. 더 중요한 게 예술사 책에는 안 나오는데 이게 이렇게 봐야 돼요, 우리가. 근데 이게 지금 분리가 됐다는 게, 이런 분리는 무엇보다도 이 시대에 이르면 현대적 예술관념 및 시스템이 확립되면서 삶과 예술이 분리됐다는 거예요, 이게. 그죠? 삶이 현실이고, 현실적 삶이고, 예술이 분리됐다는 거지. 이게 이제 그걸 의미해요. 그렇게 보시면, 이거 이제 알 수 있어. 그러니까 이 전 시대랑은 다르다는 거죠. 이거 벌써 이 꾸르베 머릿속에 이 예술 세계와 현실 세계가 구분돼 있다. 구분돼서 이제 이게 보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이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다다음 시간 이제 나올 때마다 요 얘기를 할 겁니다. 현대적 예술관념은 이제 맨 처음에 강의 이 책 시작할 때도 말씀드렸는데요. 이제 낭만주의 시대를 거쳤으니까 요거를 좀 이제 자세히 들여다보면서 이제 이해가 되시겠죠. 그래서 요게 이해가 되시면은요, 아까 말씀하신 그런 내용들도 이제 다 이해가 되실 수 있습니다. 왜 그게 예술 작품이 안 되는지, 그죠? 예술 작품을 볼 수도 있는 것 같은데, 역사화 이런 게요. 이제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기록화가 왜 역사가 아니죠? 네, 왜 예술 작품으로 여겨지지 않는지. 그럼 저것 때문에 그래요. 현대적 예술관념에서는 그런 걸 예술로 볼 수가 없어서 그래요. 현대적 예술관념에서는. 그 몽마르트 언덕에서 그래도 초상화 이런 것도 예술 작품 안 됩니까? 그게 이제 안 내는 건 그러니까 오늘날 애매하긴 하네요. 애매하긴 한데, 그러니까 이게 현대적 예술관념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목적이 있어야 돼요. 목적이 뭐냐면은, 그러니까 이거예요. 이거 처음에 나왔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미적으로 감성되는 것 자체를 목적으로 만들어진 것만 예술이 되는 거예요. 기본적으로는 그래요. 미적으로, 우리가 예술 작품이고, 이거 왜 그러냐, 이거. 아니, 그냥 보려고 그린 거예요, 보려고.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그러니까 이제부터 요거를 잘 이해하시면은 20세기나 21세기, 오늘날 현대 미술까지 쉽게 이해됩니다. 근데 요걸 잘 이해 못하면 안 돼요. 말이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미적으로 감상되는 것, 이러니까. 그냥 보고 싶어서 보는 것도 아니고 미적이니까. 이게 미적이라는 게 보고 그냥 즐기는다는 거예요. 즐긴다는데 이게 또 까다로워요. 이게 또 오락하고는 달라요. 오락적으로 즐기는 거랑 또 달라요. 그러니까 어려워요. 그러니까 어렵게 느껴지지. 그러니까 우리가 고흐의 그 해바라기 그 벽지가 있더라고요. 고흐의 그 해바라기 그림 있잖아요. 그거를 벽지로 쫙 칠해놓으면은 그건 예술이 아니죠.
그런 거. 보기는 좋은데, 그죠? 근데 그거를 딱 오려서 액자에 딱 넣어놓으면은 그 예술이 돼요. 그러니까 왜냐면 그 보기 위해서 그냥 저거 왜 걸어놨냐? 그냥 보려고. 그죠? 그래서 이제 현실적 삶과 일부러 분리를 시키는 거 아닙니까? 이게 낭만주의 시대부터 그렇게 된 거예요. 그게. 한편으로는 일부러, 한편으로는 뭐 그렇게 진행이 됐어요. 그 이후 역사가. 그래서 그 얘기를 하려면 이제 그 얘기를 하면 뭐 어렵진 않은데요. 이제 그걸 쫙 이해하시면은 요걸 이제 이해할 수가 있죠. 전체 예술관념이 왜 사람들이 헷갈려 하는지부터 시작해서 오늘날 예술 작품이 어떤 흐름으로 이어지는지 요거 이제 앞으로 이제 틈틈이 나올 때마다 계속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제 그림이 하나 나온 거예요. 그 그림이 관련된 그림이. 는 예술가가 아니야. 그러니까 이제 그게 이 파인 아트라 그래요. 그래서 또 아트를 그냥 말 안 하고 파인 아트, 순수 예술, 그죠? 파인 아트에 속하지는 않아요. 파인 아트죠. 그죠? 예. 그러니까 순수 예술로 번역을 굳이 하자면 그렇게 하거든요. 파인 아트. 그러니까 디자인은 파인 아트가 되진 않아요. 그러니까. 건축가의 건축물들 같은 현대 건축 건축물들은 예술 영역에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거기서 어려워지는 거예요. 어려워지는데,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영화에서도 영화랑 똑같아요. 영화에서도 우리가 굳이 예술 영화랑 맞아. 구분하잖아요. 근데 그게 이제 그 예술이라고 했을 때는 이 개념이 들어가야 돼요. 이 개념이 들어가야 돼요. 뭔가 굳이 예술 영화라 그러면은 그러니까 단순한 오락적 즐김하고는 다른. 그러니까 이제 애매하고 모호하면서. 영화 범주가 예술이 있는 게 뭐가 예술이야? 오락물 영화가 예술이야. 우리는 구분할 때 관객이 안 들어가는 건 영화 뭐라는 거야? 이게 그래서 이제 요거를 이해하셔야만 아니 제가 상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거. 저거 다시 수업하나요? 그럼요. 상세히 다시 이제 상세히 할 수밖에 없어요 이게. 아니 이거 할 수밖에 없는 게 이제 이거를 알아야만 그 뒤에 우리가 왜 그 변기 올려놓은 게 갑자기 예술이 되고. 아니 초반에 그거 아시죠? 들었는데도 계속 찜찜한 거였잖아요. 혼자 가야 되는데 계속 찜찜한 거. 아니 그 시대에 이렇게 평론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미술계 거장들이 다 할 거 아니에요. 이게 다 합당하게 이해를 그 시대에 다 했겠죠. 지금에 와서는 왜 저게 예술작품, 지금 와서는 예술작품일 것 같은데 거부당하고 매장당하고 막 그런 게 많이 있지 않았어요? 근데 지금은 하고 좀 다르죠. 기준이 달라졌어요. 그러니까 그 옛날 저게 나오기 전에는 예술이 뭐냐라는 질문이 없었어요. 있을 필요가 없지. 그냥 하면 다 예술인 거죠. 그냥 이렇게 그리면 예술이고 이렇게 그리면 예술이고. 어떻게 보면 이런 미술사를 앞에 쭉 해온 거 봐왔던 거는 사실 뒤에 관념에 따르면 생각에 따르면 예술이 아닌 거죠. 자가당착인 거지. 예술이 아닌 거예요. 미술사라는 책을 이렇게 써놓고 앞에 쭉 그렇죠. 적었던 것 자체가 자가당착. 맞아요. 앞에 그 예술이 아니게 되는 거예요. 그런 종교화라든지 이런 거는 예술이 안 되게 되는 거예요. 그 자체 보려고 한 게 아니니까요, 사실은. 그죠? 장식하거나. 현대적 예술 관념이라서 내용을 정의를 내린 주체가 누구예요? 이제 저희가 오늘날에 근데 물론 저거를 내린 게 사실은 아까 말한 낭만주의 시대를 거치면서 그 사람들이 저렇게 내렸어요. 낭만주의자들부터. 근데 이게 계속 이렇게 진행해 오면서 미술계가 이렇게 해석이 달라지면서 바꿔주는 경우가 있을까요? 왜냐면 이것도 다 사람이 후대에 해석을 약간 가미를 시켜서 그렇죠. 나오고 그럴 텐데 이게 변화된 거는 없었을까요? 뭐가 예술 관념이요? 그러니까 관념이라기보다는 작품에 대해서 해설하는 거라든지 뭐를 해석하는 거라고 해야 되나? 이게 있죠. 작가는 이렇게 해서 나는 제목을 줬는데 후대에 와서는 알 수는 없지만 이렇게 나온 자료를 통합을 해가지고 그거를 이렇게 해설을 했다고 하나? 근데 그게 잘못된 해설이 될 수도 있는 것들이 있겠죠. 있겠죠. 바뀌는 것도 있죠. 있고 가만히 있어 보자. 작품 해설하고 하는 그 평론가들도 생각이 다른 사람들도 있잖아요. 같은 작품에 대해서 아니 동시대에도 다른 사람들이 존재를 하니까 그럼 얼마든지 어느 쪽이 맞다는. 히치콕인가? 히치콕 손녀가 영화 그 수업을 듣는데 이제 손녀인 줄 모르고 이제 교수가 이제 히치콕이 영화에 대해서 이제 인풋을 듣는데 할아버지한테 물어보고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고 갔는데 이제 틀렸다고.
그러니까 그렇죠. 그런 거 많죠. 예, 예. 그러니까 예술이라는 게 기준이 너무 그래서 객관적일 수밖에 그 없잖아요. 문학도 그렇고 평론이나 이런 거는 독립되어 있는 또 다른 하나의 영역이 되는 겁니다. 거기에 종속되는 게 아니고 작품에 종속되는 게 다른 영역으로. 자, 그래서요, 이제 저 얘기를 상세히 드릴 거예요. 상세, 이제 어쨌든 저걸 이제 이해를 안 하면 뒤에 이제 이거 이해할 수가 없어요. 왜 이런 게 나왔는지, 뒤에 다양한 현대미술 넘어가는 게. 예. 잘 타고 타고 나야지. 나. 그렇기도 하죠. 예, 예, 어떤 분야는 안 그러겠어요. 예. 예. 자,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시고요. 다음번에, 여기 또 사실 리얼리즘하고 이어지는 얘기를 쭉 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예.